알았어. 잠깐만. 오케이. 지난번에 그 머슴대기리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이 신분이 그렇게 높은 신분은 아닌데도 어떻다라고 얘기했었어. 건강하게, 건전하게 살고 있는 어떤 민중의 어떤 힘을 보여주고 있는 인물의 대표적인 유형이었다라고 얘기했었지. 자, 그럼 이번에도 역시 벼라는 작품을 좀 알아둬야 될 게 있는 게 이성부의 벼 같은 경우에도 자, 벼의 속성을 들어서 어떤 민중의 어떤 강인한 생명력 이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려고 하는 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우리 한번 보자. 벼는 서로 어우러져 기대고 산다라고 얘기했죠. 혼자 안 살아. 기대고 어우러져 산다라고 얘기했고 우리는 이제 어우러진다라는 얘기를 할 때는 공동체적인 삶 또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유대적 삶, 유대관계, 유대적인 관계를 맺고 사는 존재들이야. 자, 근데 서로 어우러져서 기대고 산다라고 표현을 썼지? 이런 자연의 대상을 기대고 산다, 어울린다 이런 표현으로 쓰고 있으니까 일단 뭐화시키고 있어? 의인화. 햇살 따가워질수록 깊이 이거 스스로 아끼고 이웃에게 절을 맡긴다라고 얘기했어. 얘가. 그러면 절을 맡긴다라는 표현은 일종의 의지한다. 깊이 이거 스스로를 아낀다라고 얘기했지? 겸손한 자세. 고개 숙이잖아. 그럼 이건 뭐니? 사실은 벼의 외형적인 모습일 수 있어. 그쵸? 얘는 혼자서 이렇게 크고 있는 게 아니라 같이 어우러져서 살고 있는 이 벼의 속성의 모습인데 이걸 이제 인간의 어떤 삶의 모습에 빗대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자, 서로가 서로의 몸을 묶어라고 얘기했어. 근데 이거는 뭐냐? 서로가 서로의 몸을 묶었다는 얘기는 혼자 살고 있는 게 아니란 얘기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게 뭐야? 공동체적인 삶의 모습이 여기서 보여져요. 더 튼튼해진 백성들을 보아라 라고 얘기했어. 그러면 이거는 명령형의 어미긴 하지만 이거 더 튼튼해진 백성들을 보아라. 죄도 없이 죄지어 더욱 불타는. 자, 근데 이거 표현을 잠깐 볼까? 야, 죄도 없는데 죄를 지었대. 무슨 표현이야? 역설이지. 죄도 없는데 죄를 지었다라는 얘기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무고하게 고통을 받고 있는 민중들을 의미하는 거야.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도 고통을 받고 있는 어떤 민중들, 억압받고 있는 민중들 이런 모습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 죄도 없이 죄지어서 더욱 불타는 마음들을 보아라. 자, 벼가 춤출 때 벼는 소리 없이 떠나간다라고 얘기했지. 한마디로 하면 떠나갈 때는 자기 스스로가 그냥 떠나갈 줄 아는 그런 존재. 자, 벼는 가을 하늘에도 서러운 눈 씻어 맑게 다스릴 줄 알고 라고 얘기했지. 스스로 눈을 씻어 맑게 다스린대. 이건 정화할 수 있는 능력 스스로. 정화라는 거를 뭔지 알지? 자기 스스로를 어떻게 보면 맑고 깨끗하게 만드는 거야. 정화할 줄 알고. 정화력. 바람 한 점에도 제 몸에 노여움을 덮는다라는 것은 뭐냐면 절제력. 자기가 가지고 있는 노여움 같은 경우에도 자기 스스로 누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지. 어떻게 보면 하나하나의 속성들이 건강한 어떤 인물들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인간의 모습으로 빗댄다면 저희 가슴은 더운 줄도 안다라는 건 뭔지 아니라 뜨거운 열정. 아니 뭔가를 더 저항할 수 있는 힘도 가지고 있대. 저항할 수 있는 힘. 멋있네. 너희도 이런 사람이 돼야지. 맞아. 이거네.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이 멋있는 사람의 모습. 자, 벼가 떠나가던 가치는 이 넓은 사랑이지. 왜냐면 얘가 수학을 하잖아. 많은 사람들에게 이득을 주는 거잖아. 사실. 근데 이거는 뭐냐면 자기 희생이에요. 자기 희생을 통해서 뭔가를 바칠 수 있는 그런 존재. 쓰러지고 다시 일어나. 뭐예요? 강인함. 와, 좋은 건 다 갖다 붙였어. 근데 이건 벼가 가지고 있는 속성이야. 벼의 모습에서 얻을 수 있는 모습이거든? 그러면 이건 너희가 알아둬야 될 게 있어. 이 사람이 그냥 머릿속에 막연하게 있는 상상의 세계를 가지고서 이걸 그려낸 게 아니라 벼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어떤 속성, 그 다음에 거기 가지고 있는 어떤 벼가 자라고 있는 환경적인 요인들 이런 것들 다 비유해서 인간의 한 그 민중의 힘, 민중의 어떤 자세 이런 것들에게 빗대어서 표현을 했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작품이야. 됐지? 그래서 일단 제일 포커스가 뭐냐면 의인화시켰다라는 거. 자, 이 피 묻은 그리움이라는 표현을 썼거든? 자, 이거는 민중의 넉넉한 힘. 이건 저력.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민중이 가지고 있는 저력이라고 볼 수 있고, 이 피 묻은 그리움이라고 얘기했던 건 민중의 영혼. 그리고 인중의 영혼이 뭐겠니? 이 당시로 따지면 사실은 이 벼와 같은 작품들은 우리가 뗄래야 뗄 수 없는 게 뭐냐면 그 시대, 그러니까 이 시인이 살았던 이 시대적 배경과 멀리 떼어놓을 수가 없겠죠.
1960년대라고 얘기했으니까 군부 독재 시절이었을 거야. 그래서 여기서는 뭐냐면 끝까지 강인한 힘을 가지고 뭉쳐서 대항하고 있는 민중의 모습에 빗대고 있구나. 요렇게 기억을 하시면 돼. 자, 이제 문제로 한번 가볼게. 지난 시간에 이제 이거 문제 못 풀었을 거야. 보기의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세요. 라고 했어. 선생님, 가와 나는 어떤 부분에서 공통점이 있을까요? 자, 뭐를 형상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사합니다. 라고 얘기했었는데, 사실은 민중의 고결한 희생이라는 부분에는 그 멋은 대그리에선 보여, 안 보여? 멋은 대기리에서는 뭐 희생적인 이런 고결한 희생이 보이고 있는 부분은 없지. 그 다음에 강인한 생명력이라기보다는 대기리에서는 뭐냐면 건강한 어떤 의식을 가지고 있는 민중의 대표적인 유형이라고 보니까 얘는 강인한 생명력을 또 얘기하려고 하는 건 아니야. 자, 민중에 더불어 사는 삶. 요거는 좀 맞을 수 있겠다. 왜? 뭐라고 나와 있어? 아까도 시험 문제 나왔었지? 더불어 사는 세상인데 라는 표현이 나왔을 거야. 아까 공동체적인 삶을 추구하고 있다는 거에서 공통점이 있을 수 있겠다. 자, 이상향에 대한 민중의 동경 아니고 가난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민중의 모습. 사실은 이제 가난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민중의 모습이 포커스가 아니고 그런 와중에서도 끝까지 강인함을 잃지 않고 있는 민중의 모습이 더 중요한 포인트예요. 알겠죠? 기억해도. 2번. 자, 기업에서 미음에 설명을 적절하지 않은 걸 고르세요. 라고 했어. 자, 기업은 섹터 관전인의 멋은 대길이라는 얘기가 나오거든. 자, 구체적인 지명을 제시하여 인물의 사실성을 강조하는 거 맞습니다. 얘들아. 구체적인 지명이 제시가 됐을 경우에는 사실성을 부여하는 데 기여하는 거 맞기 때문에 1번 맞지. 그 다음에 이야기체에 어조라는 건 뭐뭐 했어요. 뭐뭐 했어요. 아까 얘기했었지. 친근감을 형성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라는 거. 이것도 아까 문제에 나왔던 거니까 이것도 맞지. 자, 그 다음에 우리 여기서 디귿은 뭐였냐면 우르르 달려가는 바다 울음소리 들었지요? 라고 얘기했었지. 그 우르르 달려가고 있는 바다 울음소리는 청각의 신상인 거 맞고 사실은 여기서는 대길이가 품고 있는 이상적인 세계를 이상적인 꿈을 청각의 심상에다가 구체화시켰다라는 표현이 맞는 거겠지. 그래서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개념을 청각으로 형상화시켰다 맞습니다. 그쵸? 자, 사물의 인격을 부여하여 화자가 관찰하는 대상의 모습을 나타나고 있다라고 쓰는데 리을이 뭐예요? 리을은 아까 여기서 저는 서로 어우러져 라는 그 표현이야. 맞지? 의인화시키고 있는 거 맞죠? 이웃과 더불어 같이 살고 있는 모습. 근데 아까 죄도 없이 죄지어서 라고 얘기했으니까 얘는 반어적인 표현이 아니라 역설적 표현이야. 맞지? 그래서 5번 갑니다. 2번. 자, 3번. 보기를 참고할 때 가에 나타난 대길이의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몇 번이야? 자, 이 작품에서 화자는 대길이의 모습을 형상화하며 그의 인물됨을 예찬하고 있다. 대길이는 공동체적인 삶의 전형을 보여주는 인물로 화자에게 올바른 삶의 방향을 제시해 준다. 근데 대길이의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한번 보자 얘들아. 일단 사력 있고 인내심이 강한 사람 맞지? 뭐 밥 달라고 밥때 늦었다고 밥 달라고 수작 부리는 거 없고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마을 청소 싹 해놓고 그 다음에 총명하고 민족의식 지니고 있는 거 맞죠? 입자 강점인데도 항거를 가리킬 정도의 그 다음에 성실하고 부지런하고 남을 배려할 수 있는 사람 맞고 근데 이 사람이 머슴이라는 어떤 신분적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저항하고 싸우고 있고 뭐 이런 내용 나와 있지 않지? 머슴인데도 불구하고 그 마을 사람들이 머슴 대길이를 함부로 대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었어. 그거는 어떤 캐릭터인지 알겠지 얘들아. 대길이는 비록 신분은 미천하지만 그 사람의 이 생각이나 인품이 굉장히 고결하고 넓은 사람이구나 라는 거 알 수 있어. 세속적인 욕망을 멀리하고 큰 이상을 품고 있는 사람이다. 너희도 이런 사람이 되도록 하십시오. 알겠니? 너무 뻔한 얘기를 하고 있어. 4번. 나의 문맥을 고려할 때 보기에 비추친 부분과 관련 없는 것은 몇 번일까요? 자, 이 작품에서 벼의 모습을 통해 민중의 다양한 속성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얘기했거든? 그럼 여기서는 보여주고 있지 않은 속성은 뭘까라고 하면 뭘까 얘들아? 아까 얘기했었지? 자신을 낮출 줄 아는 겸손함을 가지고 있어 라고 얘기했고 사사로운 욕심에 휘둘리지 않는 정직함. 근데 사실은 이것도 좋은 얘기긴 하잖아. 하지만 여기서는 사사로운 욕심에 휘둘리지 않는 정직함이라는 거를 이 벼의 속성에서 찾을 수 있는 어떤 모습이 여기서는 그려내고 있지 않아. 그래서 2번은 보이지 않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지. 자신의 감정을 억제하는 절제력이라고 얘기한다면은 그냥 뭐라고 얘기했냐 이거. 앞부분에 나와 있는 거 보면 제 몸의 노여움을 덮는다. 이런 표현들. 그 다음에 이기적인 삶을 버리고 대의를 위해 못 바치는 희생정신, 벼가 떠나가며 바치는 넓디 넓은 사랑 이런 표현에서 드러나고 있고요.
시련과 고난에도 굴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는 끈질긴 생명력, 쓰러지고 다시 일어서서 들이는. 자, 얘들아, 그럼 이 작품 배웠잖아. 그럼 이 작품과 더불어서 너희가 조금 같이 공부해야 될 게 있는 게 있다. 김수영이라는 시인의 풀이라는 작품 있지. 풀이 눕는다, 그리고 풀이 일어난다. 뭐 이런 작품 있는 거 알고 있지? 요런 작품들. 그 다음에 김수영의 폭포. 이런 작품들이 다 민중이 가지고 있는 어떤 강인한 생명력. 그런 것들을 그려내고 있는 작품들이기 때문에 이성부의 벽, 그 다음에 김수영의 풀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 함께 엮어서 공부할 필요가 있어. 그러니까 주제의식이 약간 비슷하다는 얘기야. 형상화시키고 있는 방법도 약간 유사한 부분들이 있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면 이런 것과 주제의식이 유사한 작품들이 이런 것들이 있구나 라는 걸 조금 알고 넘어가세요. 알겠니? 자, 그 다음에 너희들 넘겨보시면 그 산촌여정이라는 수필이 하나 있을 거야. 제 페이지가 몇 페이지에 있을까요? 43페이지에 있나요? 잠깐만. 수필이야. 잠깐만, 요거 한번 보자. 산촌여정이라는 작품인데, 야, 이상이라는 이 작가 알아, 몰라? 아는 사람? 이상. 페이지? 34페이지. 33페이지. 이상이라는 요 작가를 아는 친구. 난 이름 많이 들어봤을 건데, 내가 지난번에 천변풍경이라는 작품 기억나니? 소설? 박태원. 약간 그 의식의 흐름 기법. 요런 식으로 썼던 30년대 작가인데, 사실은 이상의 날개는 너희가 소설 아마 많이 들어봤을 거야. 1930년대 이 사람은 이제 이상은 박태원보다 좀 더 모더니즘인데 조금 더 초현실적인 기법을 사용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 그래서 이상은 초현실주의. 그래서 약간 심리주의, 심리 중심의 어떤 작품들. 그 다음에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동 기술법. 그래서 의식의 흐름. 이런 말들이 이상이 나오게 되면 주로 나오게 되는 표현들이에요. 이상이라는 작가가 가지고 있는 작품적인 성향이 이러한 성향들을 보이고 있는 작가야 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 산촌여정이라는 이 작품은 수필이야. 소설이 아니고 수필이거든. 자, 그럼 일단은 기본적으로 얘들아, 뭐 초현실주의야, 심리주의야, 뭐 자동기술법이야, 의식의 흐름으로 쓰여져 있어. 이 모든 것들이 다 어디로 묶이냐면 1930년대가 가지고 있는 아주 큰 특징, 모더니즘이야. 약간 현대적이고 도시적인 세련된 감각적인 것들로 이루어져 있는 게 주된 표현 방법이거든. 근데 이제 이상의 작품은 굉장히 독특해. 너희들 혹시 시 중에서 그 띄어쓰기가 안 돼 있는 시 본 적 있니? 나는 거울 속에 내 또 다른 내가 있어. 악수를 할 줄 모르는 내가 또 하나 있어. 뭐 이런 거 나오는 거 있지. 띄어쓰기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이상의 시에서는 어떤 작품이냐면 거울이라는 작품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되게 이제 오감도라는 작품이 있는데, 이 작품들이 뭐가 안 돼 있냐면 띄어쓰기를 거부해. 안 돼 있어. 그러니까 이런 것도 바로 뭐냐면 이제 자동기술법이라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 거거든. 근데 어떤 느낌이 드냐면 띄어쓰기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외관적으로 봤을 때 약간 공포감이 느껴질 정도야. 그래서 한 아이가 무섭다 그러고, 한 아이가 무섭다 그러고, 한 아이가 무섭다 그러고, 이게 1년부터 12년까지 쭉 되어 있다? 그럼 느낌이 어떠냐면 내용도 내용이지만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 또한 약간 불안감을 조성한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거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시의 세계로 볼 수가 있거든. 그래서 일단은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불안감, 이런 불안의식, 도시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자아분열적인 이러한 어떤 내면적인 이 흐름을 가시적인 걸 통해서도 보여주는 거지. 그래서 아마 이 당시에는 이상이라는 시인은 굉장히 이단아 같은 사람인 거지. 뭔가 모르게 그냥 또라이 같아. 정상은 아니야. 막 이런 말을 지탄을 많이 받았을 거야. 하지만 돌이켜보게 되면은 지금 봐도 이 사람의 작품은 굉장히 어떠냐면 신선한 느낌이 들어. 뭔지 알겠지? 그래서 어떻게 보면 되게 앞서 있던 작가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다. 그 소설도 마찬가지야. 어떤 스토리가 뭐 이렇게 어떤 줄거리가 잡히지 않는 이유가 왜 그래? 라고 했을 때는 보통 의식의 흐름대로 그냥 그 사람의 머릿속에 있는 사색적인 이야기들로 이렇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줄거리가 잡히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산촌여정이면 자 이상은 원래는 건축가야. 건축가인 동시에 소설도 썼어. 날개란 소설도 썼지. 그 다음에 시인이기도 해. 그러면서 농촌, 산촌에서 머물고 있는 자신의 경험을 도시적인 감각의 표현을 통해서 수필을 표현하기도 했다라는 거야. 그래서 특별하게 내용이 별거 없어. 그냥 산촌 속에서의 느꼈던 감정 있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표현을 했다? 모더니즘적. 한마디로 얘기하면 감각적. 그 다음에 이미지 중심이다 라는 거야. 야 너희 그거 아니? 사람들에게 왜 우리가 이렇게 나누면 안 되냐. 요즘엔 촌스럽단 말도 함부로 쓰면 안 되는 거 알지? 촌비하가 뭐 이런 거 요즘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함부로 쓰면 안 돼. 근데 막 세련됐다, 촌스럽다 이런 말을 좀 비교를 해보자면 세련됐다라는 거는 뭐를 가지고 세련됐다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뭔가 우리 감각적으로 표현하는 걸 세련됐다고 얘기하는 거야. 감각적인 거. 뭔지 알지? 감각이라는 건 뭐니?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이런 오감들 있잖아. 뭐 시각적인 거, 청각적인 거, 미각적인 거. 이 모든 것들을 다 자극하고 있는 걸 이미지 중심적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이런 것들을 좀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을 좀 더 세련됐다. 그 다음에 이미지 중심의 작품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게 보통 모더니즘 계열의 시인들이나 작품을 선호했던 사람들이 이러한 방식들로 시를 펼쳐지게 돼. 자 그럼 우리 한번 이제 보자 얘들아. 이 작품 좀 특징적인 게 뭐냐면 사실 이제 시인이 도시 생활을 하고 있었던 작가가 어디에서 산촌에서 머물면서 그 산촌에서 바라보고 있는 인상을 도시적이고 감각적으로 표현했다는 게 특징이에요. 왜 보통 이제 왜 비유할 때는 감각적인 표현을 쓸 때 향토적인 거를 조금 더 옹호하게 주로 선호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조금은 도시적인 거를 좀 선호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이 사람이 그래서 보게 되면 산촌의 풍경 속에서도 약간 도시적인 감각이 느껴지고 있는 숲필이다라는 걸 알고 있으면 돼.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뭘 주력해서 읽으면 되냐면 특별하게 내용을 보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표현되고 있는 표현 방식, 어떤 식으로 이제 이미지를 활용하고 있는지. 그래서 얘는 현대 숲필이다. 현대 숲필이고 현대 숲필은 뭔지 알죠? 그냥 자신의 경험담을 바탕으로 해서 쓰고 있는 건데 이 작품도 역시 자기의 경험이긴 하지만 조금은 사색적인 느낌이 되게 강한 글. 그리고 약간 미적인 탐구 중심으로 좀 보셔야 된다는 거야. 글 자체가 표현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감각적이고 이미지 중심의 글이기 때문에 어떤 표현들을 주로 많이 활용하고 있을까? 요거를 찾는 걸 중심으로 읽으면 돼. 내용 자체가 어렵진 않으나 또 낯설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왜냐면 자 30년대는 얘들아 서구의 문물들이 막 들어오기 시작했던 시점이지. 그러다 보니까 작가들이 조금 이제 그 지적 허영심처럼 막 외래어로 되어 있는 용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으면 뭔가 모르게 자기가 되게 멋있는 사람인 것 같은 느낌을 받았나 봐. 그런 것들에 대한 그 명칭들이 좀 많이 나와 있어. 외래어적인 표현들. 30년대에 살았던 이 작가는 어떤 식으로 표현하고 있을까? 이런 것들을 글을 좀 한번 관찰해보는 거야. 자, 향기로운 MJB. 이거는 그냥 커피 제품 이름이에요. 근데 꼭 이것도 커피향이라고 하면 될걸. MJB. 이렇게 해서 꼭 써가지고 뭔가 우리가 있어 보이는 척 하는 거지. 자, 향기로운 MJB의 미각을 잊어버린 지도 20여일이나 됩니다. 자, 그럼 산촌에 머물고 있는 거죠? 그럼 경험이야. 여기서 나는 그러면 작가 자신이겠지? 허구적인 인물이 아니지? 자, 이곳에는 신문도 잘 안 오고 최정부라고 얘기하면 우체부잖아. 우편 배달부도 잘 안 와. 이따금 하도롱빛 소식을 가져옵니다. 하도롱빛 소식은 뭐야? 갈색? 원래 하도롱빛이라는 게 갈색과 같은 뭐 이런 색깔이 다갈색의 종이봉투를 얘기하는 거거든. 그러니까는 가끔가다가 뭘 가져온다는 얘기니? 편지 같은 거 실어 나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약간 야 편지 갖다 줬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감각적으로 표현하는 거지. 하도롱빛 소식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작품에서는 이런 것들이 어떤 이미지를 주로 많이 활용하고 있을까? 요거 중심으로 보면 돼. 알겠니? 내용을 뭐 건질 건 없어. 거기에는 누에고치와 옥수수의 사연이 적혀 있습니다. 자, 얘도 역시 뭐 하고 있습니까? 경어체의 문장을 사용하고 있죠. 마치 말을 하고 있는 것처럼. 그리고 이제 일종의 읽다 보면 얘는 나중에 가면 얘가 편지글의 형식을 띠고 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부분이 나와. 일단 편지글의 형식을 띠고 있는 수필입니다. 자, 마을 사람들은 멀리 떨어져 사는 일가 때문에 수심이 생겼나 봅니다.
자, 나도 도회에 남기고 온 일들이 걱정이 됩니다. 라고 얘기했어. 그럼 나도 도회에 남기고 온 일들이 걱정이 된다는 얘기는, 도시에 살던 내가 가족들과 떨어져서 지금 산촌에 들어와 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 건너편 팔봉산에 노루와 멧돼지가 있답니다. 그리고 기우제 지내던 개골천까지 내려와서 가재를 잡아먹는 곰을 본 사람도 있습니다. 자, 어때? 진짜 산촌이지? 동물원에서밖에 볼 수 없는 짐승, 산에 있는 짐승들을 사로잡아다가 동물원에 갖다 가둔 것이 아니라 동물원에 있는 짐승들을 이런 산에다 내어준 것만 같은 착각을 자꾸만 느낍니다. 밤이 되면 달도 없는 금은 치랴에 팔공산도 사람이 침소로 들어가듯이 어둠 속으로 아주 없어져 버립니다. 라고 얘기해. 그만큼 뭐야? 깜깜해진다는 얘기겠지. 자, 팔공산도 사람이 침소로 들어가듯이 어둠 속으로 아주 없어져 버려 라는 표현은 뭐니? 깜깜해졌어. 아니면 칠흑 같은 어둠이야. 어때? 그냥 어두워졌다 밤이다. 이렇게 얘기해도 될 거 가지고 어떻게 얘기하니? 어둠 속으로 아주 없어졌어. 라고 해서 시각적 심상들을 활용하고 있어. 자, 그러나 공기는 수정처럼 맑아서 별빛만으로라도 넉넉히 좋아하는 누가복음도 읽을 수 있을 것만 같습니다. 그리고 또 참 별이 도회에서보다도 갑절이나 더 많이 나옵니다. 하도 조용한 것이 처음으로 별들의 운행하는 기척이 들리는 것도 같습니다. 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고요한 산촌의 풍경을 어떻게 이렇게 비유적인 표현을 통해서 아주 감각적으로 표현하고 있구나 라는 거 알 수 있지? 자, 그 다음에 이제 개쭈찌방에는 석유중단을 켜놓습니다. 그 도예지에 석간이면 이제 신문 간 나온 그 기름칠한 냄새 같은 게 있거든. 자, 석간과 같은 그윽한 냄새가 소년시대의 꿈을 부릅니다. 정영, 그러면서 이제 후각의 심상도 활용을 하고 있지? 불렀어 얘들아. 얘가 편지글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 정영. 그런 석유 등잔 밑에서 밤이 이슬카드로 호가연초 같이 붙이던 담배겠죠? 생각이 납니다. 배짱이가 한 마리 등잔에 올라앉아 그 연두빛 색채로 홍곤한 내 꿈에 마치 영어 T자를 쓰고 건너긋듯이 유다른 기억에 나는 군데군데 언더라인을 하여 놓습니다. 뭔 소리인지 몰라. 그냥 사색 즐겼다는 얘기로 생각하면 돼. 슬퍼하는 것처럼 고개를 숙이고 도회의 여차자. 봐봐, 이거 봐봐. 너희도 옛날에는 그 전차 같은 거 타본 적 있냐? 없지? 너희는 그런 차를 본 적 없냐? 나는 있었던 것 같아. 되게 옛날 사람이야. 기차 타잖아. 그럼 이렇게 요만한 그 차표를 주고 그 차장이 다니면서 이걸 끊어. 그럼 이게 약간 그 틱틱틱틱하면 이제 차표를 그걸 끊는다라고 얘기하거든. 차표 주세요. 그럼 이렇게 띡 하면 여기가 이제 잘려 나가 조금씩. 그런 식으로 이제 여차장의 차표 찍는 소리 같은 그 성악을 가만히 듣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바로 뭔지 아니? 산촌에서의 생활인데 도시적인 풍경이 연상되고 있는 묘사들, 이런 것들. 도회의 여차장. 그러면 그것이 또 이발소 착착착착 가위 소리와도 같아집니다. 나는 눈까지 감고 가만히 또 자세히 들어봅니다. 근데 이 산촌 여정에 아직까지는 이런 표현 안 나오는데 이 사람이 산촌에서 머물고 있는 시간을 굉장히 지루하고 조금 무료하게 느껴지고 있는 부분도 있거든. 근데 이 부분은 그 부분은 아니야. 산촌에서의 어떤 그 밤의 풍경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이미지화 중심으로 써였구나라는 것만 알고 있으면 돼. 이 부분은. 나는 눈까지 감고 가만히 또 자세히 들여봅니다. 그리고 비망록을 꺼내 마룻빛 잉크로 산촌의 시정을 기초합니다. 자, 이상의 시의 특징 중에 하나지 띄어쓰기 안 돼 있는 거. 이런 것들을 우리 자동기술법이라고 얘기하고 이상작품에서 자주 보이고 있는 기법 중에 하나야. 그저께 신문을 찢어버린 때 묻은 흰나비, 봉선하는 아름다운 애인의 귀처럼 생기고 귀에 보이는 지난날의 기사. 그 다음에 얼마 있으면 목이 마릅니다. 자리문, 심해처럼 가라앉은 냉수를 마십니다. 석영질 광석 내음새가 나면서 폐부에 한란계가 온도계를 얘기하는 거다. 폐부에 온도계 같은 기를 느낍니다. 나는 백지 위에 싸늘한 곡선을 그리라면 그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거 보자. 청성원전 지붕에 별빛이 내리쬐면 한겨울에 장독 터지는 것 같은 소리가 납니다. 라고 얘기했거든. 벌레 소리가 요란합니다. 가을이 이런 시간에 겹쳐 엽서 한 장에 적을 만큼씩 오는 까닭입니다.
이런 때 참 무슨 재주로 우리가 세월을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요새 광음은 세월을 의미하는 거겠지? 맥박 소리가 이 방안을 방제 시계로 만들어버리고 뭔지 알아? 너무 고요하니까 이런 소리가 굉장히 크게 들리는 거지. 맥박 소리가 방안을 방제 시계로 만들어버리고 장침과 단침에 나사못이 돌아가느라 양짝 눈이 번갈아 간질간질합니다. 코로 기계 기름 냄새가 드나듭니다. 후각. 석유등잔 밑에 졸음이 오는 기분입니다. 몽롱함. 자,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나오는지 알지? 자, 파라마운트 회사 상표처럼 이런 것도 약간 이제 외래어적인 도시적인 느낌을 주고 있는 소재들이야. 도의 소녀가 나오는 꿈을 조금 꿉니다. 그러다가 어느 사이에 도회에 남겨집니다. 그러면 그만 잠이 깨어버립니다. 죽어버릴까? 그런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이 사람이 왜 이런 생각들을 할까? 라고 얘기했을 때 아직은 얘기하지 않지만 뭔가 모르게 이제 현실적인 고통이 있구나라는 그런 내용들이지. 그냥 죽어버릴까? 어떤 이 내용이 주소가 있어 없어? 이 얘기, 저 얘기, 주선과 주소 없이 흘러가고 있는 내용들, 사색적인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는 거지. 병못에 걸린 다해진 내 저고리를 쳐다봅니다. 서도천리를 나를 따라 여기에 와 있습니다. 그래요. 라고 얘기했어. 자, 서도천리면 황해도와 평안도의 시작점. 나를 따라 여기에 와 있습니다. 그래요. 내 저고리를 쳐다본대. 쟤도 나 따라가지고 여기 와 있어. 이 얘기인 거잖아. 내 옷 바라보는 거야. 야, 이 사람 그래서 뭐 특별히 건질 거 있니? 없어요. 그냥 좋게 얘기하면 사색, 나쁘게 얘기하면 넋두리? 뭐 이 정도 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다. 그치? 자, 그 다음에 이제 뒤를 보자. 교회가 보고 싶었습니다. 교회가 보고 싶었대. 가서 오늘 교회 갔다 왔잖아. 그래서 예수사를 내 성역을 수많이 떨어져 있는 너 그럼 가서 열심히 그 목사님 설교 들었어? 왜 안 들어? 그러려고 가는 거 아니야? 그 영혼을 충만케 해가지고 오려고 교회 가는 거 아니야? 아 진짜 기가 막히게 나도 진짜 교회 열심히 다녔었거든? 그 목사님 설교를 미안하지만 제대로 들어본 적이 정말 이거 손가락을 꼽아. 아니 감동이 와야 되는 거 아니야? 앉아있으면? 그래서 언제부턴가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 또. 우리 어머니 무조건 교회를 나가라 그러고 교회 나가면 착한 사람 되는 줄 알아. 착한 사람 되니? 여기 또 종교 비하를 한다고 할까봐 입 조심해야지. 오늘 내 입에서 나가면 조심해야 돼야지 그냥. 여기 교회 다니는 사람 없어? 없어요? 다녔었어요. 다녔었어? 근데 왜 안 나가? 코로나 이후로. 그치. 이게 코로나가 내가 봤을 때 약간 종교계를 흔들기 위한 계략이 아닐까 싶어. 진짜. 야 봐봐라. 애들이 진짜로 나 너무 깜짝 놀랐던 게 운동 진짜 잘하던 애들이 완전히 뚱보가 돼가지고 집중머리 있게 되는 현상이 벌어지고 운동도 안 해 애들이. 그리고 이번 세대에 그 코로나 때 그 초등학생들 한참 성장기에 있는 애들 지금 운동을 못해가지고 다 애들이 막 딴따구가 되게 생겼어. 성장이 멈췄어요 애들이. 운동을 안 하니까. 여러분 너희는 다행인 줄 알아. 그래도 그 어느 정도 크고서 코로나가 왔으니 망정이지. 천천히 더 클 수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덜 큰 거 아니냐? 네? 너 더 클 수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덜 큰 거 아니냐고. 그건 아니야? 지금도 크고 있어? 이제 멈췄어? 그럼 어떻게 알아? 이제 안 커? 야, 빨리 멈추는 사람도 있어요. 남자애들은 몇 살까지 커? 몰라? 알았어. 야, 지금도 크고 있네, 언니? 전 지금도 크고 있는 느낌이 듭니다. 없어? 딱 멈췄어? 뭐 이렇게 슬퍼지냐? 이거 늙은 거네, 이 새끼들이 이제. 얘 늙으면 이제 세퇴. 크는 게 아니고 이제 몸이 쭈그러들어. 자, 가봐. 이거 읽지 말아야지. 이걸 읽으면 우울해져. 이상이란 사람이 참 교묘한 사람이야. 사람의 마음을 기뻐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우울함을 완전히 충만시키는 사람이지. 내가 좋아하는 작가인데. 가봐 이제. 자, 이방울의 농민들까지도 사랑하신 신 앞에 회개하고 싶었습니다. 갑자기. 발길이 찬송가 소리 나는 곳으로 갑니다. 얘들아, 포플러 나무 밑에 염소 한 마리를 메어 놓았습니다. 90으로 수염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뭐 교회 근처에 염소 얘기하고 있는가 봐. 자, 나는 그 앞에 총명한 동공을 들여다봅니다. 이러면서 염소 들여다보는 거야. 와, 진짜 잘생겼네. 자, 셀룰로이드로 만든 정교한 구슬, 오브라드로 싼 것 같은 맑고. 오브라드가 뭔지 몰라도 돼. 뭐야 근데? 전분으로 만든 얇은 원형의 뭐 불판이래요.
그냥 그냥 먹기 어려운 약을 싸가지고 옛날에 이렇게 먹었던 뭐 그런 건가 봐. 자, 투명하고 깨끗하고 아름답습니다. 도색 눈자 위에 움직이면서 내 삼정과 오악이 고르지 못한 빈상을 억수로 여기는 중입니다. 옥수수 같은 일대 이거 뭔지 알지? 옥수수만 쭉 일렬로 쓰여져 있는 그냥 그 관병식 그 군대가 이렇게 병렬되어 있는 모습 있지? 그런 모습 같대. 자, 바람이 불면 갑이 부딪힌 소리가 우수수 납니다. 카마인빛. 카마인빛이면 무슨 색깔이야? 혹시 알아? 이거는 카민을 잘못 발음한 건데 연지벌레? 붉은색이네. 연지벌레에서 뭐 뽑아낸 약간 붉은색 빛. 어때? 되게 많이 그 외래어적인 표현이 되게 많이 나와 있지 얘들아. 그러니까 이 당시 작가의 특징 중에 하나야. 꼬꼬마는 꼬꼬마. 너희들 꼬꼬마. 꼬꼬마가 되게 녹이면서 너울거립니다. 팔봉산에는 총소리가 들렸습니다. 장엄한 예포 소리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 곁에서 소조의 간을 떨어뜨린 공기총 소리였습니다. 그러면 옥수수밭에 백, 황, 흑, 회 또는 백, 가지각색의 개가 턱 여러 마리 열을 지어서 걸어 나옵니다. 센슈얼한 계절의 흥분이 이 코사크 관병식을 한층 더 화려하게 합니다. 자, 산산이 풀어져 흐르는 시내 진검다리 위에 백제 씻은 자취가 있습니다. 풋김치의 청신한 미각에 안약 스마일을 연상시킵니다. 나는 그 화성함으로 반들반들한 진검다리 위에 삐뚤어진 N자로 쪼그리고 앉아있노라. 그러니까 꼬부리고 앉아있는 모습인 거야. 시야에 물동이를 이고 주저하는 두 젊은 새아씨가 있습니다. 나는 미안해서 일어나기는 낯으면서도 일부러 마주보면서 그리로 걸어갑니다. 스칩니다. 자, 하도롱빛 피부에서 푸석빛 내연새가 납니다. 이거 너무 그 산촌의 여인들. 자,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나오니? 코코아빛 입술. 코코아빛 입술이면 뭔지 알지? 약간 좀 푸르 뭐라 그러지? 그 갈색빛 도는 모습. 약간 햇볕에 그을린 듯한. 머루와 다래로 젖었습니다. 나를 아니 보는 동공에는 정제된 창공이 통조림. 갈스맨 통조림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일본식 발음이에요. 통조림이 되어 있습니다. 너무 웃겨. 웃긴 내용 아닌데 그러니까 약간 내용들이 지금 오히려 지금 보면 촌스럽지 않니? 쓰고 있는 이 단어들이 센슈얼, N자, 뭐 스마일 너무 웃겨. 아니 코코아빛 입술 너무 촌스럽잖아. 요즘은 코발트도 있는데 코코아빛 입술 그 당시엔 굉장히 세련된 사람인 거야 얘들아. 그치? 뭐 비웃을 일이 아니죠. 이상한 엄청 세련된 사람인데. 그래서 이게 뭔 내용이에요? 그거 모르겠어. 그냥 산천에서의 느낌. 없어 그냥 잡소리. 야 원래 수필이 남의 잡소리야. 뭐 대단한 내용이 있는 줄 알았어? 줄거리 안 잡히는 게 네가 정상. 야 김건애가 정확히 읽었어. 뭔 내용인지 몰라. 그냥 산천에서 봤던 풍경들. 알겠지? 그 산천에서 봤던 풍경들을 도시적인 감각적 표현으로 표현을 했다. 요게 하나 핵심. 알겠어? 굳이 따지자면 그런 내용이. 나도 설명할 수 있는 게 없는 게 핵심이지. 오케이? 내가 쓴 게 아니고 어떻게 알아? 그냥 그런 글이야. 감각적인 글이야. 라는 거 말면 돼. 됐어? 자, 이거지요. 그럼 네가 아까 얘기했던 선생님 이건 무슨 내용이에요? 표현상의 특징. 김건희 같은 증거가 항상 필요해 얘들아. 아주 직접적인 아주 노골적인 표현으로 물어보잖아. 그래서 결론이 뭔 말입니까? 몰라요. 핵심은 모른다. 그냥 산천 생활이다. 산천에서 느꼈던 그런 풍경들을 도시적인 감각의 표현으로 표현했다. 그래서 감각적 이미지를 활용했다. 작품의 미적 효과를 높였다. 알겠어? 자 얘들아, 사실 문학작품의 가장 핵심은 뭔지 아니? 생산적이지 않아요. 생산적이지 않다는 얘기는 뭐냐면 어떻게 보면 니네들의 입장, 뭐 이렇게 물질 만능 주제에 젖어있는 너희 같은 친구들은 개쓸모없다고 생각할 수 있어. 크게 노리는 게 문학이야. 그 개쓸모 없지만 너희들의 마음속에 젖어서 너희들의 인성과 너희들의 감성과 너희들의 풍부한 미적인 감동을 주는 거지. 그게 문학이 하는 일이야. 됐어? 말로 설명이 돼 안 돼? 느끼라고. 멋있다. 할 말이 없어 지금. 야 이거 내적 갈등가 뭐야? 내적 갈등이야? 얘는 정말 대박이잖아. 다음 주에 온대. 한번 오면 혼내야 되겠어. 야, 너 때문에 책이 아주 그냥
애들하고 나랑 아주 숨은 뭐라고 해야 되니? 틀린 그림 찾기 이번에 아주 어마어마했다. 몇 페이지마다 나오는데 엄청나. 자, A에서 E까지 감상하고 적절하지 않은 것. 자, 얘들아. 최전부에 등장한 외부의 소식을 전해주는 매개물. 도시의 일들을 떠올리는 계기로 작용하는 거 맞아? 그렇겠지. 뭐 우체부들이 보통 이렇게 소식을 전달해주고 하드롱빛 소식 같은 걸 가끔 옮겨다주고. 자, 시청 후광 이미지를 활용해서 정적과 고요의 분위기 잘 드러내고 있는 거 맞아. 근데 꿈속에서 도시에 남겨두고 있는 갑자기 이제 소녀 보다가 꿈에서 깼습니다. 그래서 약간 도시가 생각나. 식구들에 대한 걱정일 수 있겠다. 근데 이것도 좀 오바긴 한데 맞을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이거 사는 좀 아닌 것 같지 않니? 동물과 자신을 비교해서 자신의 외모에 대한 열등의식을 드러냈다는데 너는 잘생겼는데 나는 왜 이 모양이야? 얘들아 너희는 걔 얼굴 보면서 내가 자괴감에 빠질 때가 있어? 아니 가끔가다 그럴 수도 있겠다. 내가 걔만 너무 더 얼굴이구나. 나 너무 웃겼어. 나 이 표현을 보고. 도대체 어디가 그런 거야? 걔 염소? 염소 눈동자가 너무 맑고 너무 막 초롱초롱한데 나는 왜 저렇게 썩었을까? 이것 때문에 고민하는 거야? 이건 아닌 듯. 됐지? 야, 그리고 왜 이 글자 이거 왜 타이핑이 왜 이럴까? 글자 배열이 왜 이렇게 엉망일까? 왜 이럴까요? 문자표를 잘못 썼을까요? 이게 희한하네? 이거 어떻게 했길래 이게 글자가 다르지 이게? 그렇지 않니? 문자표가 다르잖아. 1, 2, 3, 4가. 아니 큰 거랑 작은 거 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가? 네. 그래. 자, 그럼 우리 봐봐 얘들아. 이거 되게 중요한. 이 작품에서 이거 하나 건지는 거야. 건애야. 도시적인 체험과 전원에서의 자연 체험이 통합적으로 담겨져 있는데 그게 안 나타나 있는 거. 어떤 거야? 나머지는 다 이제 도시적인 표현이라고 얘기하게 되면 약간 서구화되어 있는 표현들 있지? 모더니즘적인 표현들? 근데 그 부분이 안 나타나 있는 부분은 어디? 약간 향토적인 느낌으로만 표현되고 있는 부분이 있죠. 얘네가 가자. 못 찾냐? 자, 여차장에 차표 찍는 소리도 약간 도시화되어 있는 모습이고. 자, 청성원준 지붕에 별빛이 내리쬐며 한겨울에 장독 터지는 것 같은 소리가 나는데 이런 건 도시적인 느낌은 아니지. 이번이야. 나머지는 다 뭐가 있어? 서구화되어 있는 그 모더니즘적인 표현들이 나와 있는데 이번에는 오리지널 이제 뭐만 나와 있냐? 향토성이 조금 느껴지고 있는 표현이 나와 있다. 어우, 드디어 끝났네. 공방전. 너희가 좋아하는 돈. 얘들아, 공방전. 공방전 좀 한번 가볼까? 공방전 알아요? 모르죠? 또 문학해요? 다 오늘 이거 쫙 나갈 거야. 아우, 내가 얘기했잖아. 오늘 되게 힘들다고. 야, 너는 이번 타임 끝나면 가지만 나는 이거 하고서도 오늘 2타임이나 더 남았어. 또 나와 안 나와? 그쵸? 재미도 없잖아 일단. 차라리 현대소설도 아니고. 근데 이제 이런 체험을 좀 해봐야지 얘들아. 문학이 이런 그 과정들 할 말이 없어. 왜냐면 내가 열정이 넘치는 나이는 좀 솔직히 지났잖아. 문학에 대한 열망이 있는 나이는 지났다고. 그러니까 문학이 나에게 사기쳤다라는 것도 내가 느끼는 나이기 때문에 너희들한테 내가 사실은 야 문학은 너무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긍정적이긴 한데 자 이제 공방전이 쓰여졌던 거는 작가가 있잖아. 작가가 있어요. 작자 비상 아니야. 알아둬야 돼. 자 설화 다음에 어디로 넘어가냐면 소설이지. 그 설화는 뭐니? 입에서 입으로 전승되어 오는 전래 동화 같은 것들. 예전으로 따지면 뭐 신화, 민담, 전설 이런 게 설화에 속하는 거지. 이야기 구조로 되어 있는 거. 그런데 이제 소설로 넘어가는 건 이제 작가가 창작자에 의해서 이제 그 문자로 기록이 되는 게 이제 소설이야. 물론 작가가 알려지지 않은 작자미상의 작품들이 더 많아. 옛날 이야기가 왜냐면 설화를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자 근데 이제 여기 설화에서 소설로 넘어가고 있는 과도기적인 형태를 띠고 있는 작품들이 있어. 자, 오늘 배우고 있는 이 공방전이라는 작품도 이 과도기적인 형태를 보이고 있는 갈래 중에 하나거든. 자, 과도기는 뭐예요? 설화에서 소설로 넘어가고 있는 중간 정도 되는 단계. 그래서 두 가지 영역으로 볼 수가 있거든. 판소리계 사설. 판소리계 사설 같은 경우에도
소설로 넘어가고 있는 그 판소리로 불려졌었던 그 중간 단계 정도 되는 판소리의 사설이 있고, 그 다음에 얘는 판소리의 사설이 아니고 작가가 있죠. 임춘이라는 사람이 쓴 가전체 문학입니다. 가전체 문학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럼 가전체 문학이라는 건 뭐야? 픽션이야 얘도 역시. 근데 얘는 일반적인 사물, 얘를 가지고 뭐 하는 거? 의인화를 시켰다라는 거. 그래서 구성적인 측면에서는 서사적인 구조를 띠고 있어요. 얘들아. 서사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거지. 사실은 이제 픽션이라는 거는 이야기가 줄거리가 형성이 되는 거죠. 인물, 사건, 배경 이런 어떤 구성의 요소를 갖추고 있는 건 소설하고 유사해. 그런데 이 가전체 문학이 온전하게 얘는 픽션의 문학이라고 얘기하지 않아. 온전하게 픽션 같은 느낌은 안 들어. 왜? 서사적인 구조는 가지고 있으나 목적 자체가 우리에게 왜냐면 문학의 목적은 뭔지 아니더라? 감동이야. 내 마음에 어떤 미적인 감동을 주는 영역이기 때문에 사실은 소설이라는 것이 주고 있는 영역은 우리한테 주는 건 일종의 감동이거든. 근데 가전체 문학은 목적 자체가 어떤 우리들의 감동을 주기 위한 목적이라기보다는 교훈, 깨달음. 목적이 되게 뚜렷한 거죠. 교훈이나 깨달음을 준다는 얘기는 이 갈래가 허구적인 갈래에서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아까 얘기했던 숲길 갈래 같은 거 있지 얘들아? 교술 갈래적인 성격이 좀 더 강해. 그래서 이 작품은 온전하게 픽션, 한마디로 얘기하면 소설, 허구적인 문학으로서는 완성도가 떨어져. 이해가지? 그래서 얘는 온전하게 소설로 가고 있는 중간 정도 되고 있는 작품입니다. 라는 거 알면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 친구들이 선생님 구전문학에서 고전소설로 가고 있는 가도기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게 가전체 문학도 그렇다면서요. 그런데 판소리 소설은 뭡니까? 얘는 뭐냐면 이제 그냥 판소리로 불려졌었던 형태의 문학 작품들. 여기에 해당하는 거 뭐 심청가, 그치? 수공가, 수군가, 흥보가, 춘향가 이런 것들은 판소리 개사설을 거쳐서 나중에 이제 소설로 가게 된 케이스의 작품들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가전체 문학이라는 건 이게 무슨 뜻이냐면 가짜, 전기. 가짜 전기라는 얘기는 뭐냐면 위인의 업적을 기리는 형식의 기록하는 글이다. 그래서 이제 주인공이 대부분이 뭐냐면 뭐 술, 돈, 그 다음에 무슨 그 부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뭐 규중치일기 쟁기론 같은 뭐 이렇게 가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사물들 있지, 이런 것들을 의인화시켜서 표현한 글이야 라는 거야. 그래서 가전체는 일단은 허구적이야, 가짜야 라는 거야. 가짜 위인전이야, 이 정도만 생각하면 되는데 가짜 위인전인데도 불구하고 얘는 온전한 소설적인 갈래로 인정받지 못했던 이유는 뭐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어떤 마음을 움직이는 감동보다는 가르침의 목적이 좀 더 강하기 때문에 얘는 그냥 가도기적인 형태에 머물러 있는 글의 종류야 라는 것만 알면 돼. 알겠지? 자, 공방전은 공방이 뭔지 알아요? 얘 누구야? 너희가 좋아하는 돈이에요. 돈. 공방이 돈이야. 자, 근데 얘는 어떻게 되죠? 겉은 동그랗지. 근데 그 안에는 이게 뭐가 나 있지? 그래서 이 돈이 가지고 있는 이중성, 약간 그 표리부동한 어떤 그 돈에 관련된 내용인데, 자, 처음에는 뭐를 밝히고 있냐면 공방전은 이제 공방의 계보, 조상의 어떤 이 사람의 족보라고 해야 되지? 계보를 먼저 밝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서 세상에 출현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배경, 그런 다음에 행적, 그리고 돈이 승승장구하게 된 어떤 과정들을 실존 인물들, 실제 존재하고 있는 역사 속의 인물들을 제시해서 돈이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에 대해서 이제 위인전 형식으로 보여주고 있는 글이야. 그런데 알아둬야 되는 게 이런 그 가전체 문학의 특징은 일대기적인 구성을 띠고 있어요. 일대기적인 구성과 그다음 마지막에는 작가의 평가 있지? 그 평론 형식으로, 그 마치 이제 평전 형식의 글로 이루어져 있는 형태의 문학이다. 알아줘? 알겠지? 자, 그럼 내용 한번 읽어볼까? 공방전 읽은 다음에 잠깐 쉴게 얘들아. 좀만 참아. 그리고 나름대로 너희가 좋아하는 돈이니까 돈의 역사가 상당히 길겠지. 자, 공방에 자는 관지인이 이름이야.
공방의 자는 관지이니. 잠깐만. 아이. 어? 어디? 일대기적 구성에다가 작가의 평가. 나중엔 작가가 이제 평가를, 이 인물에 대한 평가로 이루어져 있는 평전 형식의 글 있지. 그걸 따라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일종의 우리는 그래서 이런 글들을 우리는 우화라고 얘기하더라. 우화. 우의적인. 그리고 공방은 돈이에요. 역적. 자, 공방에 자는 관지이니 조상이 일찍이 수양산에 숨어 불 속에 살았기에 세상에 쓰인 적이 없었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니? 돈이 유통되기 전. 얘는 원래 세상에 쓰이기 전에는 그냥 묻혀 살았던 그런 존재였었어. 근데 처음 황제 시절에 조금 쓰이기도 했으나 그때까지만 널리 유통되지 않았던 거지. 성질이 굳세어 세상 일이 그리 잘 적응하지 못하였었다. 임금이 세고치를 맡은 사람을 불러 보이니 그가 한참 동안 들여다보고 말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산과 들처럼 거센 성질이라 쓸만하지 못하오나 만일 폐하가 만물을 좋아하는 풀모와 망치 사이에 놀게 하여 때를 긁고 빛을 갈면 그 자질이 마땅히 점점 드러나리이다 라고 얘기했지. 이거는 바로 뭐를 얘기하는 거죠? 돈이 주조되는 과정. 불모가 뭐예요? 풀모? 네. 돈 만드는 그런 거죠. 주조할 때 만들 때 두들기는 거지 막. 얘를 갖다가 뭐라고 해야 되지? 얇게 다듬는 기계가 아니라 뭐야? 도구? 과정. 됐어? 그런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제 뭐냐 막 얘를 갖다 밀고 납작하게 누르고 막 이렇게 만드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만든 다음에 그 자질이 마땅히 점점 드러나리다. 임금이 된 이는 무엇이나 쓸모가 있게 하는 분이오니 원컨대 폐하는 저 단단한 구리와 함께 내버리지 마옵소서라고 얘기해. 자, 하였다. 이로 말미암아 그의 세상에 그의 이름이 나타났다. 뒤에 난리를 피하여 강가의 수타로 거리로 이사하여 거기서 눌러 살게 되었다라고 얘기했어. 그러면 여기서는 뭐를 밝히고 있는 부분이냐? 공방의 가게. 공방의 가게와 세상에 쓰이게 된 내력. 내력을 밝히고 있어.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글들의 특징이 뭐냐면 내력을 일단 밝히는 거지. 아, 그 집안의 조상은 누구였고 거슬러 올라가면 뭐가 있었고 그 전까지는 뭐 나오지 않았지만 누구야 황제가 뭐 하면서 돈을 이제 만들면서 본격적으로 만들면서 세상에 나오게 되었어. 자, 그런 다음에 이제 그의 아버지라고 볼까? 얘가 이제 사실은 뭐냐면 차원에 이 천이 이제 주나라 때 사용되고 있는 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요 주나라의 재산이라고 얘기했던 얘네들은 실존 인물들이다. 실존의 역사적인 배경이에요. 실제 역사야. 얘는 실제 역사적 사실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써내려가고 있는 거야. 그의 아버지, 그러니까 이 천이라는 거는 이제 그 당시의 돈의 이름이겠지. 그의 아버지 천은 주나라의 재상으로 나라의 세금 매기는 일을 맡았다. 방의 위인이 밖은 둥글고 안은 모나며 라고 얘기했는데 공방의 생김새가 요렇게 생겨 있는 거죠. 근데 겉은 둥글고 안은 모가 나 있잖아. 그럼 얘는 거의 뭐니? 겉과 속이 달라요. 겉과 속이 달라요. 이게 어떻게 보면 뭐를 얘기하는 거냐면 이제 돈의 이 공방의 외모인데 외양 묘사를 통해서 이중성, 돈이 가지고 있는 이중성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야. 때에 따라 그에 밖에 변하기를 잘하며 한나라에서는 벼슬하여 홍모경이 되었다. 자, 그때 이제 오나라 왕비, 여기서부터 이제 약간 주나라 때, 이제 오나라 때 왕비가 교만하고 주제 넘어 권세를 도맡아 부렸는데 방이 그에게부터 많은 이익을 얻었다라고 얘기했었지. 그러면 이제 이때부터 뭐냐면 이제 공방의 생김새를 얘기했고 그 다음에 공방의 등용 어떻게 해서 이제 벼슬에 등용하게 되었는지가 나오죠. 결국은 이제 권세에 빌붙어서 얘가 그때부터 승승장구하기 시작해. 자, 그럼 이제 한모제를 얘기하는 거지. 한나라 때 이제 또 다시 흘러갑니다. 한모제 때는 천하의 경제가 굴핍하여
나라의 창고가 텅 비었으므로 위에서 걱정하여 방에게 부미노라는 벼슬을 주어 자, 그 위에 물이 염철승이면은 이제 소금, 철, 뭐 이런 거, 금. 그럼 염철승이라고 하는 것들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냐면, 소금과 이제 새를 얘기하는 거거든. 새를 담당하는 벼슬. 근과 함께 조정이 있었는데 근이 매양 형님이라고 부르는 건 뭐냐면 얘를 좀 존경한 거야. 공방을 형님으로 모셨다라고 할 정도면 이들이 이제 따라갔다는 얘기지. 왜냐면 그 당시엔 그 금과 소금과 새도 뭐의 역할을 했었어? 화평 못지 않은 어떤 그 부실을 했었던 중요한 부실을 했었던 물건이었지. 근데 이제 방의 성질이 어떤지 알아? 욕심이 많고 더러워, 모렴치, 염치가 없다. 그 성격을 직접적으로 제시했어. 방의 성질은 굉장히 뭐냐면 이제 염치가 없고 욕심도 많고 그 다음에 재물과 씀씀이를 도맡게 되니 본정과 이재의 경중을 저울질하기를 좋아해야 돼. 한마디로 얘기하면 막 어떤 걸 가지고 이제 이걸 저울질한다는 얘기는 항상 뭔지 알죠? 돈을 가지고 저울질해. 나라를 편하게 하는 것이 반드시 질그릇이나 새그릇을 만드는 생산의 기술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백성과 더불어 사소한 이익조차 다투었다. 아주 사소한 일에도 이익조차 다투는 거지. 그럼 이거는 일종의 뭔지 알죠? 돈이라는 존재가 어떻게 우의적으로 뭔가를 가리지 않는 거지. 이런 것들을 가리지 않고 돈이 우선적으로 되고 있는 세태를 우의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부분이야. 그런가 하면 물건값을 낮추어 곡식을 천하게 만드는 대신에 돈을 중하게 만들어 백성으로 하여금 근본인 농사를 버리고 끄트머리인 장사를 쫓게 하여 농사를 방해했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이 돈이면 무조건 다 해결되는 그런 세상으로 가고 있는 거지. 임금께 아래는 사람들이 많이 상소하여 논했으나 위에서 당연히 듣지 않았지. 자, 방은 또 재치 있게 권세와 부귀를 잘 섬겨. 그러니까 굉장히 얘는 정경유착도 되게 잘하는 존재인 거죠. 권세와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있고 이거는 이제 이 당시에만 있었던 문제가 아니잖아. 지금도 그렇잖아 얘들아. 돈은 권력에 있는 자들에게 항상 돈이 붙잖아요. 맞지? 지금도 그러니? 좀 알아봐봐 좀. 이거 조심해야 돼. 누구지 이거 입에서 이렇게 떠들었다가 잡혀갈 수도 있잖아. 있어 없어? 있겠지. 나도 좀 그랬으면 좋겠다. 권력 좀 가지고 있어서 니들 나한테 뇌물 가져가. 선생님 잘 부탁드립니다. 입학 사정한테 막 이런 거. 잘 해가지고 서울대 한번 써줄 테니까요. 학교 선생님들 이런 거 잘 하시지 않나? 요즘에는 안 그런가? 모르겠다. 학교 졸업한 지 오래돼가지고. 요즘에는 공명 정대합니까? 니네가 똑바로 잘하시면 공명 정대할 수 있겠죠. 문제는 니네들 문제인 거지. 열심히 안 하니까. 자, 벼슬을 팔아 올리고 근데 이것도 우리 몇 년 전에도 입시 사건 하나 있었잖아 얘들아. 숙명여고 쌍둥이 자매 사건. 그러니까 아직도 사실 이게 사립학교에서는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어. 사실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어. 조심해야 돼. 조심하게 이게 조심해야 돼. 자, 벼슬을 팔아 올리고 내침이 그 손바닥에 있으므로 벼슬아치들이 많이 절개를 굽혀 섬겼다. 당연하지. 그리하여 곡식은 쌓이고 뇌물을 거둔 문서와 증서가 상같이 이루될 수가 없었다. 그러니까 부정부패. 이거는 뭐냐면 돈과 권력이 결탁을 하지. 돈과 권력이 결탁을 하잖아요. 결탁을 해가지고 이제 이거는 이제 뭐가 일어나는 거 있는 거니? 매간매직. 벼슬을 사고 팔고 그런 일들이 막 그냥 비일비재하는 거지. 그는 사람을 접하고 인물을 대하며도 자 이거다. 야 돈이라는 이 공방은 있잖아. 인물을 대할 때도 차별이 없어 사실은. 그럼 되게 공평한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라 어질고 어리석음을 묻지 않아. 비록 저작거리에 있는 사람이라도 재물만 많이 가진 자면 함께 사귀고 통해. 그러니까 옳고 그런 걸 분별하는 존재가 아닌 거야. 그리고 혹 거리에 못된 젊은이들과 어울려 바둑두기와 투전하기를 일삼는다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이 돈의 쓰임의 가치도 신경 쓰지 않아. 일단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장대. 자, 그렇게 해서 그때 사람들이 말하기를 공망의 말 한마디는 얘들아 무게가 한금 100만 근 하다라는 얘기는 무슨 말이니? 그만큼
권세가 확장되었다. 그만큼 화폐가 발달되었다는 얘기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력이 어떻게 되었다? 야 근데 왜 이거 한 번씩 이렇게 왜 이게 마비가 와? 이거 항상 그러다 뭘 내가 손대나? 안 되네. 아니야? 아 이게 항상 뭘 하다가 이상해져. 오래돼서 그런 거 아니야. 내가 뭘 손대나 봐. 시간은 신의 계시. 아예 아니라고 이거. 지금 쉬면 안 돼. 나도 다 계획 있는 사람이야, 얘들아. 선생님이 이렇게 뭐 쓸데없는 소리 가끔 하긴 하지만 다 계획하에 하는 거야. 이거 없어졌어. 됐어? 넘어가봐 이제. 안 쓸게.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권력이 확장됐다는 얘기를 의미하는 거고, 화폐가 발달됐다는 걸 의미를 하는 거야. 우의적으로 표현한 거니까. 자, 근데 이제 보자. 이제 원죄가 자리에 오르자 공호가 상서하여 아래기를 이제 공호라는 사람은 이제 이 돈을 약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인 거지. 방이 오랫동안 힘든 일을 맡아보면서 농사의 근본을 알지 못하고 한갓 장사치의 이익만을 일으켜 나라를 좀먹고 백성을 해하여 공사가 다 공궁하오며 더구나 뇌물과 청탁이 낭자하고 버젓이 행해지니 대저 짊어지고 타게 되면 도둑이 된다. 또 뭔지 알지? 그러니까 짊어지고 타게 되면 더 큰 거를 훔치게 된다는 얘기지. 옛날이 분명한 경계이니 청하건대 그를 면지시켜서 욕심이 많고 더러운 자를 경계하여옵소서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경호가 이제 상서를 올려요. 아우 쟤 좀 어떻게 좀 면직시켜야 될 것 같아. 자 근데 그때에 집정자들 중에서 경제 문제에 잘 아는 이가 있었다. 그래서 이제 변방을 막는 정책을 세우려 했다. 그런데 뭔지 알아? 방해한 일을 미워하는 자들이 그를 위해 말을 거들었다라고 얘기했는데 사실은 이제 이거는 뭔지 알아? 이제 변방을 막는 대비를 해야 되는데 사실 공방 돈 때문에 있지 군비가 부족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루어지지 못했던 거지. 그래서 미워하는 자들이 그를 위해 말을 거들었어. 위에서 그 사람을 들어 방이 드디어 쫓겨나게 되었어요. 결국은 이제 이 돈에 반대하고 있는 세력에 의해서 돈이 밀렸어. 근데 이제 방이 아래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내가 얼마 전에 임금님을 뵙고 혼자 천하의 정치를 도맡아고와 장차 나라의 경제가 족하고 백성의 재물이 넉넉하게 하고자 하였더니 이제 자기가 이제 하는 죄가 하찮은 죄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야 지금 공부하면. 그러니까 자기의 죄가 큰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지. 내버림을 당하게 되었지만 나아가 이거죠. 쓰이거나 쫓겨나 버림을 받거나 나로서는 더하고 손해날 것이 없대. 나 솔직히 말해서 버림받아도 나는 솔직히 손해볼 게 없어. 왜? 그 뒤에 이유가 나와. 나는 뭔지 아니? 다행히 나의 남은 목숨이 실오라기처럼 끊어지지 않고 나는 지금 살아있고 그리고 진실로 주머니 속에 간주와 말없이 내 몸을 상하게 지녔다. 가서 뜬 마른과 같은 자취로 곧장 강가로 돌아가 자기는 그러니까 돈이 많으니까 낚싯줄을 들이워 고기나 낙과 술을 사며 아이고 내가 꿈꾸는 삶인데 안부납도 얘기하는 거잖아. 지금 나 어차피 속세를 떠나서 상관이 없어. 아니 그거는 안빈납도는 이제 사대부들이 꿈꾸는 방거고 나의 꿈은 안부납도라고. 나의 꿈을 얘기했다. 얘들아 교과서에서는 당연히 안부납도라고 쓰면 큰일 나. 안빈납도라고 써야 돼. 너희들 내가 잘못 걸리면 안 되는구나. 얘들아 교과서에는 무조건 뭐라고 써야 돼. 사대부들의 글 속에서는 안빈납도를 꿈꾸지. 근데 너희들은 안빈납도 꿈꾸면 안 돼. 안부납도를 꿈꿔야지. 부유한 가운데에서의 넉넉함, 즐거움. 아니 왜 안빈납도를 왜 꿈꿔? 요즘 세상에 자본주의 사상에서. 맞아 안 맞아? 난 공방 좋아해요. 공방 좋은데 이게 너무 과도하게 축적되거나 이러면 좀 나빠지는 거지. 사실은. 그거에 대한 경계라고 보시면 돼 얘들아. 야 돈은 솔직히 말해서 너희 생각을 해봐. 니네가 뭔가 하고 싶은 게 있는데 돈이 너무 없어. 그럼 그건 너희들에게 굉장히 치명적인 거 아니냐? 맞아 안 맞아? 그래서 돈이라는 거는 무조건적으로 배탈 게 아니야. 어느 정도는 안정되게 쓸 게 필요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돈을 뭐 저속한 거야. 나는 돈을 쫓고 있는 사람들은 너무 천한 사람들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돈을 좋아하되 어느 정도 선 이런 건 지켜줘야지. 오케이? 돈을 무조건적으로 배척하라는 건 아니에요. 돈 들어도 좋아하면서 배척한 척하잖아 또 애새끼들. 웃기고 있어. 맞아? 아니 생각해봐. 정치하는 사람도 돈이 없으면 어떻게 나와? 돈이 있어야지 나올 수 있는 거잖아. 어느 정도는. 근데 이제 그 돈의 쓰임을 어떻게 쓰냐가 되게 중요한 거겠지? 자,
진실로 주머니 속에 감추어 말없이 내 몸을 성하게 지녔다. 가서 자, 뜬 마른과 같은 자취로 곧장 강가로 돌아가 낚싯줄을 들여 고기나 낙과 술을 사며 백길로 돈을 번 사람들과 더불어 술 실은 배에 등실 떠마시면서 어우 한평생 마시면 그럼 그만이야.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지 알아? 야 나 있잖아 그냥 마른 거 한 해풀이로 그냥 술로 풀면서 그냥 내 인생은 그냥 마무리해도 상관없어. 왜? 이 사람은 부유하니까. 비록 천종의 녹과 이건 무슨 말이냐? 자 봐봐.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요. 비록 천종의 녹과 오종의 밥인들,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기는 그 세속적인 권력 있지. 권력에서 벗어나는 거 괜찮다 이거야. 내가 어찌 그것을 부러워하며 이와 바꾸겠는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나는 있잖아. 권력에서 내려오는 거 안 아쉬워. 아쉽지 않아? 그래서 내 어찌 그것을 부러워하여 이걸 바꾸겠는가? 바꿀 의향이 없대. 나는 이렇게 낚시 유유자적하게 살면서 이렇게 지내는 거 되게 만족스러워. 근데 그러나 나의 술이 아무래도 오래면 다시 일어나리로라. 근데 뭔지 아니? 근데 말이야 내가 그렇게 쉽게 안 죽어. 왜? 나는 오래지 않아 다시 세상 밖으로 쓰임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야. 이 얘기예요. 얘들아, 그러면 이제 공방이 영원히 살진 않겠지? 공방은 어느 시점에서 죽어요. 그 다음에 이제 공방이 죽고 난 이후 공방의 무리들이 생기겠지요. 자, 남성 신종조 때와 왕안석의 정사를 맡아 다스렸다라고 얘기했었지. 그러면 이 중략 부분에서는 이제 공방이 이제 나중에 죽고 이제 공방의 무리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 그럼 여기서 탄핵을 당하고 있는 여기서 탄핵에 대한 공방의 태도. 자기는 괜찮대. 하지만 나는 곧 세상 밖으로 쓰이게 될 날이 또 많아. 이때 여해경도 불러서 함께 일을 돕게 했다. 이들이 청목벽이 뭔지 아니? 그러니까 화폐를 백성들에게 조금 더 많이 이 세상에 돈을 많이 푼 거야. 얘들 생각해봐. 화폐를 많이 풀게 되면 또 일어나게 되는 폐단이 뭐가 있지? 화폐의 가치가 하락하겠죠. 자, 청목벽을 처음 썼는데 이때 온통 천하가 시끄러워 아주 못살게 되었다. 자, 소식이 이것을 보고 그 폐단을 혹독하게 비난하게 그들을 모조리 배척하려 했다. 그러나 소식은 도리어 그들의 모함에 빠져서 자신이 귀향을 가게 되었다. 당연하지. 이로부터 조정의 모든 선비들은 그들을 감히 비난하지 못해 완전 승승장구하게 된 거야. 이 공방의 무리들이. 사마왕은 정성으로 들어가자 뭐를? 청목벽이겠죠? 얘를 폐지하고 아래기를 소식을 다시 청구해. 다시 이제 벼슬로 올린 거야. 높은 자리를 앉혔어. 이로부터 방해물이라고 얘기했었지. 이제 공방의 무리들이 된 거죠. 차츰 세력이 꺾여 다시 강성하지 못했다. 자, 그럼 여기서는 뭐냐면 공방의 무리의 쇠퇴가 된 배경. 그럼 결국은 흥망성쇠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지. 진나라, 당나라, 송나라를 거치면서 이런 공방의 무리들이 이렇게 흥하고 쇠하고 하다가 망하게 된. 자, 이제 사신이라는 게 이제 역사에 이제 그 기록하는 자. 그래서 결국은 뭔지 아니 얘들아? 이게 가전체 문학의 특징이야.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신의 의견을 빌려 사신의 의견을 인용한 거죠. 인용했다라고 보시면 돼. 인용해서 말하기를 이게 이제 가전체 문학의 특징. 아까 얘기했지 일대기적인 이런 어떤 그 내력을 밝히고 그 다음에는 이 작가의 의도가 이런 말을 인용한 이 말 안에 의도가 숨겨져 있어. 남의 신하가 되어 두 마음을 품고 큰 이익을 쫓는 자를 어찌 충성된 사람이라고 이르겠는가? 부정적인 거지. 충성 있는 거 아니야. 그다음에 방이 올바른 법과 좋은 주인을 만나 정신을 모으고 마음을 도사려 정령한 약속을 손에 잡아 그다지 적지 않은 사랑을 받았으니 마땅히 일으키고 해를 들어 그 은우를 갚을 것이거늘. 은우는 뭐야? 은혜. 근데 뭐라고 하냐면 비를 도와 권세를 도맡아 부리고 이에 사사로운 당을 세웠으니 충신은 자 이거 뭔지 알아? 경애의 사귐이 없다는 것을 어그러진 자이다 라고 얘기해.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무슨 말이니? 충신은 어떤 그 올바른 사귐이 없고 어그러진 자이야 라고 했으니까 공방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 거지? 부정적 평가. 결국은 얘는 사귐에 있어서도 그렇게 충신으로서의 어떤 자세가 안 돼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권세를 도맡아서 이걸 권세를 부렸고 사사로운 당을 세웠고 이런 모든 것들을 봤을 때
얘는 올바른 인물이 아니야 라고 얘기했어. 됐지? 1번. 윗글의 서술 방식에 대한 설명을 하는 적절한 거 골라볼까요? 자, 일단 이거는 결국 뭐니? 이거죠. 우의적인 표현 방법을 사용해서 서술자의 돈에 대한 비판적 의식이 담겨있는 가전체 문학입니다. 알고 계시면 되겠죠? 그래서 너희 이거 말고 국순전이라는 작품도 있어. 술이 이제 주인공이 돼서 이제 술이 이제 두 가지가 있다. 국순전도 있고요. 국선생전도 있어. 그래서 국순전은 약간 술에 대한 부정적. 국선생전은 이제 술이 조금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평가. 뭐 이렇게 이제 술을 대상으로 해서 의인화시키고 있는 가전체 문학도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볼까? 얘들아 이거 한번 보자. 이건 좀 중요하게. 이 작품은 뭐냐면 가전체의 특징은 이런 것들이 가지고 있어요. 의인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사물과 관련된 걸 바탕으로 해서 역사적인 일화니까 진짜로 있었던 일이야. 사실을 바탕으로 해서 열거하고 있어. 그 다음에 작가의 교훈을 전달하고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거든. 근데 중요한 게 이거거든. 소설의 공통점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아까 얘기했던 산문문학이야. 소사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어. 그런 다음에 소설과의 차이점으로 따지면 인간이 아닌 사물을 주인공으로 삼았다. 소설에 비해서 보술적인 성격이 강하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죠. 자, 그런데 이따 보자. 돈을 의인화하여 주인공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가전체의 특징을 엿볼 수 있다. 맞지? 두 번째, 공방을 통해 배금저해적인 세태, 그러니까 배금주의는 이제 물질 만능주의인 거지. 물질이면 되는 세태를 비판하는 것으로 교술적인 성격인 거 맞아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사신의 말을 통해서 돈의 폐해에 대한 작가의 비판 인식이 드러나 있는 것도 맞습니다. 근데 요거 한번 보자. 이 전기적이라는 단어가 한자가 틀렸어. 여기서는 행적을 기록한 글이지. 전기문 형식으로. 그럼 여기서는 이 기자가 무슨 기자니? 기이하다 할 때 그 기자지? 얘는 비현실적인 요소를 얘기하는 거야. 얘는 비현실적인 요소 없어요. 얘는 그럼 어떻게 고쳐줘야 되죠? 이 기자를 기록할 기자로 고쳐줘야 됩니다. 이렇게 해줘야지 행적을 기록한 전기적 요소를 전기문 형식으로 되어 있다라고 해야 돼. 알겠지? 그래서 얘가 틀렸어. 그 다음에 출연하게 된 배경과 내력 행적을 시간 순서에 따라서 서술하고 있다. 그 다음에 일생을 요약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전의 형식이다. 맞지? 3번. 이번을 보자. 서사 구조를 보기와가 정리해봐. 적절하지 않은 거래. 얘들아, 그럼 이건 아까 얘기했지? 공방의 가계, 조상 때부터 해서 공방이 어떻게 해서 세상에 나왔는지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공방은 아까 얘기했던 겉과 속이 다른 이중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는 존재였다. 사신의 평가 나와 있는 거 세 가지 나와 있지? 자, 세상에 나오게 된 배경과 그 내력을 설명하고 있는 거 맞고, B에서는 생김새를 묘사했을 때 이중적인 기능을 밝히고 있는 거 맞고요. 대상의 성격을 인물의 행동과 말을 통해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부분이 맞고, 근데 대상의 성격과 특성을 통해 당대 세태에 우의적으로 비판하고 있는 돈이면 다 되는 세상 맞지? 그런데 우리 요거 보자 얘들아. 서술자가 직접 대상에 대한 평가를 서술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신의 말을 인용하고 있는 거야. 이거 헷갈리면 안 돼. 자기가 직접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신의 말을 사신에 따르며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슬쩍 자기 의견을 거기다 숟가락 얹듯이 하고 있는 거지. 알겠지? 그 다음에 4번. 자, 기억에서 미음으로 설명을 적절하지 않은 걸 골라볼까요? 라고 했을 때 일단 돈이 아직 유통되지 않았던 시기 맞아. 아까 얘기했던. 그 다음에 돈이 비로소 세상에 유통되기 시작해왔다. 돈이 세금이나 세보다 경제에 미친 영향이 컸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 빠져있네. 의미한다. 화폐경제의 활성화를 통해 돈의 위력이 매우 커진 상황을 풍자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맞는데 얘가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면 공우의 상소에 의해서 쫓겨났잖아. 자연에 응거하는 삶을 지향하며 다시는 세상의 부귀영화의 뜻을 갖지 않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게 아니라 하지만 난 세상에서 곧 쓰임받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얘가 완전히 이제 세속을 떠나겠다라고 얘기한 건 틀렸다. 알겠지? 그래서 빨리빨리 읽어버렸어요. 얘들아 10분간 쉬고요. 오늘 소설 2편 더 읽어야 돼요. 와 진짜 지겹네. 야, 테스트 좀 걸게. 자, 이제 남연부주지. 남연부주지. 얘는 좀 알아둬야 될 게 있어. 금옷이나 알아요?
최초의 한문 소설. 우리나라의 최초의 한문 소설에는 이제 김시습의 요거 금오신화라는 소설 안에 금오신호가 아니고 금오신화야. 쌤, 어? 준택이 안 왔는데 가서 데리고 올게요. 어디 있는데? 몰라요, 데리고 올게요. 괜히 피해서 나가. 쟤 되게 웃기지 않냐? 괜히 듣기 싫으니까 걔도 지가 나가겠대. 알아 들어올 건데. 조용히 안 해, 우리 이 참덕 친구들. 아니 아직 아무것도 안 해. 아니 지금 나 수업하려고 하는데 겁나게 시끄럽네? 정말. 가만 보니까 제일 수쟁이야. 아, 갑자기 말하면서 뚝 떨어졌는데? 너무 얇아요. 뭐가? 글씨가. 안 보여? 아니 보이는데 조금 불편해. 아니 근데 이 펜으로는 이 글씨 크기가 딱 좋아. 더 두꺼워지면 되게 이상해. 볼래? 그냥 하자. 못 바꾸겠다. 금호 신화는 두꺼운데 저건 얇잖아요. 뭐가 어땠다고? 금호 신화는 두꺼운데 저건 얇잖아요. 아, 이거 글씨는 두꺼운데 아니 쓸 때랑 다르다니까. 얘는 타이핑한 거잖아. 맞아 안 맞아? 가만히 선생님 지금 갑자기 금오신화 작품 5편 소개해줘야 되는데 갑자기 말하면서 뚝 떨어져버렸어 지금. 저도 조금 혼란스럽네요. 뭐가 혼란스러워. 아니 무슨 얘기 아니, 하는지 너 모르겠어요. 너무 웃기게 너무 맹랑 없는 소리를 하고 아니 있으니까. 금호 신화가 두꺼운데 이생 규장전은 얇잖아요. 알았어. 내가 잘 쓸게. 알았어. 여기 됐지 이제. 맞지? 두꺼워졌지? 네. 그 다음에 이제 만복사 저포기. 사실은 그 김시습이라는 사람이 조선 세조 때 사람이야. 단종을 왕으로 섬겼었던 시절. 근데 굉장히 천부적인 어떤 이런 똑똑한 사람이야. 문인으로 따졌을 때는 굉장히 천재 소리 듣고 자랐던 신동 같은 사람이었는데 시대를 조금 잘못 만났지. 그러니까 단종을 옹이하다가 결국은 이제 생육신. 그러니까 세조 때 이제 은둔을 해버리게 된 거야. 그래서 약간 벼슬에 대한 꿈이 없는 사람이 아닌데 불우한 어떤 그런 벼슬을 하지 못했던 자신의 어떤 한 이런 것들이 이 작품 금오신화라는 작품 속에서 김시습의 약간 분신과 같은 작품 속의 주인공들이 등장을 해. 그래서 막 이야기들이 막 귀신과의 사랑 이야기도 등장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남영부주지 같은 경우에는 염라국의 왕과 만나가지고 자기의 어떤 정치적, 종교적 막 이런 이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다거나 막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이야기들이 이 금오신화의 작품의 특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 작품은 너희는 이제 너희가 고2 올라가게 되면 문학교과서를 공부를 하게 될 거 아니야. 여기서는 보통 이상규장전이나 만복사 적보기 이런 작품들을 너희가 이제 꼭 한 번은 만나게 돼. 그 다음에 이제 남영부주지 같은 경우에는 뭐 가끔 모의고사에 활용이 되게 높은 작품이기도 하고 남영부주지는 이제 염라국의 이제 대왕과 만나서 박승이라는 인물이 서로 얘기하고 나중에 이제 염라국의 대왕이 된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용공부연록 어디 갔다 왔어? 무서웠어요. 야! 영공부연록 용궁에 가가지고 이제 용궁에 있는 용왕과 만나서 또 이런 스토리. 그 다음에 취유부벽정기 선녀 만나는 얘기. 그런 이야기들로 이루어져 있는 최초의 한문 소설입니다. 알겠지? 단편집이야. 단편집들을 모아놓은 책이라고 생각하면 돼. 자, 오늘 배우는 건 남영부주지야. 자, 이렇게 이제 성화초 세조 11년 1465년이라는 이런 시대적인 걸 진짜 언급을 했을 때 뭐를 높일 수 있니? 구체적인 사실성을 높일 수 있지. 자, 성화초의 경주에 박생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다라고 얘기했는데 사실은 이 박생은 이 김시습 작가 자신에 대한 어떤 분신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인물이라고 보시면 돼.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정치적인 이념 같은 거 있지? 이런 것들을 고스란히 갖추고 있는 인물이야 라는 거죠. 그러니까 작가의 약간 분신과 같은 존재. 쌤 그럼 저 사람이 허구의 허구지. 무조건 허구인데
자기와 같은 어떤 인물의 캐릭터를 만들어 놓은 거지. 이해가지? 소설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이건 작가 자신이야라고 얘기하면 안 돼. 그러니까 일종의 작가의 어떤 작가의 의도, 의식이 여기에 투영이 되어 있다. 작가의 분신이긴 하지만 당연히 이제 허구적 인물이에요. 박세희라는 인물을 세고 있었다. 얘가 그래. 그는 일찍이 유학을 공부하여 태학관에 적을 두고 있었으나 아직도 이거지. 과거에 급제해보지 못해서 항상 우울한 심정으로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어떻게 보면 이건 작가 자신의 진짜 운명과도 같은 거죠. 그래도 박생은 그의 포부와 기상이 고상하여 어떠한 세력에도 굴복하지 않았고 자기 얘기하고 있는 거 같지 않냐? 주위에 그를 오만한 청년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그는 남과 교제할 적에는 성실하고 순박하였으므로 고을 사람들이 모두 그를 칭찬해 가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나름대로 인품도 훌륭하고 그러다고 해서 어떤 세력에도 굴복하지 않은 어떤 절의를 지키는 인물이기도 하고 이런 잘난 인물이야.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중간 줄거리가 지금 생략되어 있어. 중간 줄거리가 먼저 나와 있지? 이거는 어느 날 박세훈 꼬모에서 이제 저승사자를 만나서 남영부주라는 별세계로 갑니다. 그러니까 이 남영부주라는 곳은 이제 저승이 되는 거죠. 남영부주는 세계에 타는 불, 여기 볼이 아니고 불이다 얘들아. 오늘도 역시 오타가 나오지? 불이 항상 공중에 떠 있는 곳이라는 뜻으로 자옥이 아니고 지옥이야. 지옥에 해당한다. 그곳에서 연부주의 왕과 박생은 사상적인 담론을 벌인다. 그러니까 이 소설은 이제 염라대왕을 만나서 박생과 토론하는 내용, 그러니까 군주란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러한 종교관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 뭐 이런 내용들을 서로가 주거니 받거니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작가의 사상적인 기반 같은 것들을 조금 알 수 있게 만들어주는 내용이라고 보면 돼. 자, 이제 왕이 박생에게 사만이 흥하고 망한 자체를 물었더니 박생이 하나하나 이야기하였다. 고려가 창업한 이야기에 이르자 왕이 두세 번이나 탄식하며 서글퍼하더니 말하였다. 나라를 다스리는 이가 폭력으로 백성을 위협해서는 안 돼요. 자, 얘들아, 폭력으로 백성을 위협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 사실은 이제 너희가 이런 글들을 읽으면 사실은 조금 연상이 돼야 되는 다른 글들이 좀 있다. 마키아벨리의 군주론 같은 책들 있지. 거기에 보게 되면 이제 군주가 지켜줘야 되는 덕목 같은 것들을 언급을 하고 있는 책이 있어. 그러니까 그런 거하고 연관지어서 작품이 나올 수 있단 말이야. 이런 것들을 이해할 때는 다른 텍스트, 다른 자료에 나와 있는 내용들과도 한번 연계시켜서 한번 생각하는 그런 것도 좀 필요해요. 나라를 다스리는 이가 폭력으로 백성을 위협해서는 안 돼요. 처음에는 백성들이 잠시 따르더라도 나중에 가면 불평불만이 쌓여 끝내 난리가 일어나는 법이요. 자, 또한 덕이 없는 사람이 권력으로 왕위에 올라서도 안 된대. 덕이라는 거는 이제 조금 이제 우러러보고 따라야 되는데 본디 나라는 뭐래요? 백성의 것이요. 명령이란 하늘의 명령이니 선명이 가버리고 민심이 떠나면 자기 몸을 보존하고자 해도 불가능할 것이요. 그때는 이제 그 민심이 떠나가고 나면 그때 끝이야. 왜? 백성의 것이다 나라는. 그렇지? 자, 박생이 또 역대의 제왕들이 이도라는 건 뭐냐면 이제 이거는 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냐면 다른 도. 그러니까 다른 도라고 얘기하게 되면 이제 뭐를 얘기하냐면 유교만을 진리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그러니까 유교만을 진리로 인정하는 거죠. 유교만을 진리로 인정한 이도를 숭상하다가 재앙을 입은 이야기를 하자 왕이 문득 이맛살을 찌푸리며 말하였다. 아니 백성들의 노래를 부르면서 임금의 덕을 친송하는데도 물과 가뭄이 닥치는 것은 하늘이 임금에게 매사에 삼가라고 경고하는 것이요. 이거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뭔지 알지? 자, 백성들이 노래를 부르면서 임금의 덕을 친송하는데도 물과 가뭄이 닥치는 것은 하늘이 임금에게 매사에 삼가. 그래도 조심해야 돼. 라는 경고를 주는 거고 백성들이 임금이 아니고 임금이다. 뭘 임금해? 백성들이 임금의 정사에 대해 원망하는데도 상스러운 일이, 약간 기괴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도 사실은 여기 요가가 여기 요괴야. 진짜 너무 미안한데? 민망하네. 요괴가 임금에게 아첨해서 교만하고 방종하게 만드는 것이요. 제왕들에게 상스러운 일이 나타났다고 해서
백성들이 편안해질 수 있겠어? 원통하다고 말할 수 있겠어? 박생이 말하였다. 자, 간신히 벌떼처럼 일어나 큰 어지러움이 자주 생기는데도 임금은 백성들을 위협하고서 그것을 잘한 일로 생각하고 명예를 요구하려 한다면 어찌 나라가 편안할 수 있겠습니까? 그치? 박생의 말을 들은 왕이 한참 있다가 탄식하며 말하였다. 그대의 말씀이시다하오. 잔치가 끝나자 왕이 박생에게 왕위를 물려주기 위하여 손수 불을 지어 박생에게 내렸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 뭐라고 얘기하면 이제 사실은 이제 왕위를 물려준다는 얘기는 결국 뭐 염라국의 대왕이 되다라는 얘기지. 염라국의 대왕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죽어야죠. 저승에 가야지만 이제 염라국의 대왕이 될 수 있겠지? 자, 연부주의 땅은 어떤 나라냐면 땅이 풍토병이 생기는 것으로 우임금의 발자취를 이루지 못하였고 모간의 준마도 오지 못하였다고. 완전 촉박한 곳이야. 붉은 구름이 해를 가리고 독한 안개가 하늘을 막고 있으며 목이 마르면 뜨거운 구릿물을 마셔야 하고 지옥이잖아요. 배가 고프면 불에 쪼인 뜨거운 쇳덩이를 먹어야 한다. 귀신이 아니면 발붙일 곳이었고 도깨비가 아니면 그 기운을 펼 수가 없는 곳이다. 자, 귀신이 아니면 발붙일 곳이었고 도깨비가 아니면 그 기운을 펼칠 수가 없는 곳이래. 자, 화성이 천리나 뻗쳐있고 철산이 만겹이다. 백성들은 풍속이 사납고 악해 정직한 사람이 아니면 그들의 간사함을 판단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민심도 별로 흉흉한 곳이야. 자, 지세도 험악하려 위험 있는 사람이 아니면 그들을 교화시킬 수가 없대. 자, 그 다음에 이제 뭐라고 하냐면 박생은 사람들이 정직하고 사리사욕에 치우치지 않고 강직하고 과단성이 있으며 재질이 남과 달라 모든 백성의 기대에 어긋남이 없는 인물이다. 인간 세상에 살아있을 때는 비록 입신하여 출세하지 못하였지만 죽은 뒤에는 기강을 바로잡을 수 있을 것이다. 모든 백성이 길게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자가 그대가 아니고 누구이겠는가? 마땅히 도덕으로 인대하고 예법으로 백성을 지도하여 지극히 착하게 만들라. 몸소 칠선하고 마음으로 깨달아 세상을 태평하게 만들라. 내 이제 하늘의 뜻에 따라 요임금이 순임금에게 왕위를 물려주었던 일을 본받아 이 자리를 그대에게 물려주겠다. 그대는 상갑하듯이요. 그러니까 내 자리를 너에게 물려줄게. 자, 박생이 이거를 받아들이고 승낙한 뒤에 2번 절하고 물러나왔다. 왕은 다시 신하와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려 축하드리게 하고 태자의 예절로서 그를 전송하게 하였다. 그러고 박생에게 말하였다. 머지않아 곧 돌아오셔야 하오. 이번에 가거든 수고스럽지만 나와 문답한 말을 전해서 인간 세상의 황당한 일들을 모조리 없애게 하십시오. 박생이 또 2번 절하여 감사드리고 말하였다. 명령대로 실행하겠습니다. 자, 박생은 대왕과 하직하고 대궐을 나와 수레에 올랐다. 그때 말굽이 진흙 속에 빠지면서 수레가 갑자기 쓰러졌다. 그 바람에 박생도 쌍에 쓰러졌다. 깜짝 놀라서 일어나 깨어보니 한바탕 꿈이었다. 대부분이 우리는 이제 이 꿈을 통해서 이제 보여주는 거, 매개체가 되는 곳이 대부분 고전에서 많이 봤던 거지? 눈을 떠보니 책은 책상에 내려져 있었고 등잔불은 가물가물하여 박생의 마음은 더욱 혼란스러웠다. 박생은 인간 세상에 오래 있지 못할 것을 짐작하고 날마다 집안일을 정리하였다. 그로부터 2달이 지나 박생이 갑자기 병이 들었다. 결코 일어나지 못할 것을 스스로 알았으므로 의원과 무당을 사절하고 세상을 떠났다. 자,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그가 세상을 떠나려던 날 저녁에 이웃집 사람의 꿈에 어떤 신이 나타나서 말하길 내 이웃집 박생은 곧 염라왕이 될 것이다 라고 하였다 한다. 끝이야. 이 이야기 끝. 자, 그럼 1번 윗글의 인물에 대한 이해가 적절하지 않은가 한번 골라볼까 얘들아. 일단 박생과 염왕은 왕이 해야 할 도리에 대해서 견해가 비슷한 거 맞지요. 거기 있어야 된다. 무섭게 다뤄서는 안 된다. 뭐 이런 내용들 나오고. 그 다음에 박생 왕이 되어달라고 하는 여왕의 부탁을 수락한 거 맞죠? 그 다음에 여왕은 남영부의 백성들을 개선하려는 의지가 있지. 그럼 이런 나라인데 네가 왕이 되면 더 좋을 것 같아 라고 얘기했단 말이야. 의지인 거 맞고. 여왕은 박생의 백성들을 바르게 이끌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 맞겠지. 얘들아, 박생이 왕이 될 수 있다는 조건은 인간 세상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것 때문에 조건이야? 아니지. 박생의 인품과 훌륭한 어떤 면을 가지고서
임금이 될 수 있는 조건이라고 얘기를 했을 뿐이지 네가 야 인간 세상에서 벗어를 못했기 때문에 여기 와서 네가 왕을 할 수 있다. 이건 아니었단 말이야. 틀렸지? 자, 이번 볼까요, 얘들아? 자, 이건 물어볼게요. 한선미. 이 보기글은 여기 잘못 빠졌네. 얘는 충당사라는 사람의 안민가라는 작품이거든. 그래주면 아는 사람 알아맞혀봐. 후역시 봐봐. 야, 우리 봐봐. 양섬에 봐봐. 이거 비교해야 돼. 자, 김건혜 그림이 뭐라고? 네? 그림이 뭐야? 뭐라고요? 그림이 뭐냐고. 뭐가 뭐냐고요? 글의 종류가 뭐냐고. 이거요? 쟤 못 들었으니까. 뭐야? 딱 보면 무슨 글의 종류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 몰라? 이제 알아야 되더라. 이게 글만 보면 정확하게 안 배운 거지만 얘는 딱 글의 형식을 보더라도 얘는 무슨 종류의 글이야 라는 걸 알아야 돼. 그게 기초야. 뭐야 김건? 해? 내가 너 왜 불렀는지 아니? 너 못 들었을 거라고 생각 안 했기 때문에 내가 질문하는 거야. 답은 이미 누가 얘기했어. 그럼 그 친구한테 한 번 더 물어보. 아니 그거 아니지. 너는 아는지 내가 물어보려고 하는 거지. 그 친구가 뭐 내가 너희한테 답이 중요해서 내가 물어보냐? 너는 알아맞힐 수 있냐 이거 눈만 보더라도 아니 형식만 보더라도. 제가 형식이 약해요. 그래서 몰라요. 몰라? 야 이준태 뭐야? 저도 모르겠어요. 하긴 뭐 알 리가 있겠냐? 알 리가 있겠냐고. 너 국어의 국자는 아니? 아유 내가 또 이렇게 또 비하 발언을 해야 돼요. 자 이거 그럼 내가 이 힌트 줄게. 야야야야 힌트 줄게. 아니 힌트 줄게. 가만히 있어. 너 맞춰보라고 이 새끼야. 나 힌트 주고 싶네. 기서 결. 이 정도 나오면 이거 뭐 뭔지 몰랐던 친구들도 알걸? 그 다음에 뭐야? 이준태 그래 종류. 그래도 모르면 진짜 정말 모르는 거야. 김건혜 그래 종류 뭐야? 진짜 저거 뭔 형태인지 알겠거든요. 그거 기, 서, 결, 낙고. 얘가 누구에게 영향을 끼친다 나중에? 시조에 영향을 끼치는. 시조에 영향을 끼쳤다고 보는 근거가 될 수 있는 게 얘지. 3장 구성, 낙고. 그래 종류? 19채? 향가 이삐꾸야. 19채까지 나오면 향가라고 나와야 될 거 아니야. 와 진짜. 저렇게 무식해요. 나 진짜 내가 이렇게 무식한 친구들하고 내가 이렇게 대화를 해야 돼? 19채 처음 들어보는데. 얘들아 저거는 객기다. 왜 그러냐면 19채라는 걸 처음 들었다는 건 말이 안 되지. 제 막내가 배웠을 거야. 들어본 기억이 없는데. 제 막내가 안 배웠어? 네? 제 막내가 안 배웠어? 배웠죠. 제 막내가 19채 향가야. 10줄짜리 19 19로 되어 있다. 그리고 그거 안 들어볼 리가 없어요. 아니 됐어. 익숙하지가 않았어요. 익숙한 게 아닌 게 아니고 너무 무식한 거지. 네. 자 인정. 자 이제 안민가 얘들아. 임금은 아버지요 신하는 사랑해 주시는 어머니요. 그러니까는 임금을 아버지에다 빗댄 거고 신하는 이제 어머니에 빗댄 거고 백성은 어린아이에 빗댄 거지. 그쵸? 그러면 어린아이니까 임금과 신하가 누굴 돌봐야 돼? 백성을 돌봐야 되는 거지. 백성이 사랑받는 걸 알 것이다. 대중을 살리기에 익숙해져 있기에 이를 먹여 다스릴 것이다. 이 땅을 버리고 어디로 가겠는가 한다면 나라가 보존할 것임을 알리라. 자, 임금은 임금답게, 신하는 신하답게, 백성은 백성답게 하는 것이 나라 안에 태평을 지속하는 것이다. 이게 이제 안민가의 노래의 핵심적인 내용이야. 결국은 뭔지 알지? 임금은 임금답게, 신하는 신하답게, 백성은 백성답게. 오케이? 패스. 자, 1번. 우리 아까 있잖아. 박생하고, 나는 대사에서 박생이 생각하고 있는 군주의 모습에 대한 걸 언급하고 있는 부분 A가 있죠. A는 나라를 위해 위정자들이 해야 할 도리를 강조한 것에 비해 보기는 백성들의 민심의 도리를 강조했니? 아니지. 보기는 다 백성은 백성답게, 임금은 임금답게 라고 했으니까 뭐 이 사람들의 도리만 강조하고 있는 건 아니지. 그 다음에 얘들아 A가 백성들의 난리를 일으킬 수 있는 능동적인 존재임을 강조한 반면에 백성들은 위정자의 가르침을 받은 수동적인 이걸 강조하려고 하는 핵심 포인트가 아니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처음에는 이렇게 무섭게 엄격하게 다스리면은 말을 듣는 것 같다가도 나중에는 이제 들고 일어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을 뿐이지 뭐 능동적이다 아니다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핵심이 아니지. 자 A와 B는 모두
나라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백성이 중심이 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맞아 틀려? 이건 맞지. A에서는 백성이 나라의 중심이다.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했어? 여기서도 역시 맞는 거 아니야? 맞지? 그다음 A와 B 모두 백성과 나라를 다스리는 기본적인 도리는 천명 아니고 나라에서 위정자가 가장 중시되어야 함을 강조하는 거 아니지. 사실 백성이지. 이 나라의 주인은 백성이다. 아까 얘기했었어. 그러니까 결국 백성이 중심이 돼야 돼. 왜? 그리고 백성은 사랑받아야 될 존재인 거야. 누가? 임금과 신하가. 백성이 없으면 임금과 신하가 존재하겠니 얘들아? 근데 이건 진짜 좀 알아둬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왜 사람들은 그걸 모르지? 백성은 또 아래 것들이야? 아, 내가 군림을 해서 이것들이 나를 위해서 움직이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종 같은 것들일까? 그런 존재가 아닌데 근데 이걸 좀 섬겨야 된다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야. 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한번 볼까요? 이거 한번 읽어볼게요, 얘들아. 남현부주지는 금오신화에 실려있는 한문 단편소설이다. 자, 금오신화가 창작된 시기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제 이거는 뭐냐면 얘들아, 이 보기글은 김시습의 생애와 연관지어서 이 작품을 감상하세요 라는 거니까 우리 이런 걸 우리는 표현론적 관점이라고 얘기해. 표현론적 관점으로 이 작품을 한번 바라보겠습니까? 라는 얘기는 작가의 입장과 연관지어서 감상을 해보세요 라는 문제입니다. 자, 이 시기에 그에게 참여적 운동기라고 할 수 있다는 얘기는 자기 스스로가 이제 은둔 생활을 해버리게 된 거지. 왜? 단종을 폐위시키고 세조 정권을 용납하기 어려워 비록 세상을 등지기로 했지만 그렇다고 에 대해서 세상에 대한 미련을 아주 버린 것도 아니야. 이 사람은 벼슬에 대한 욕망이 있어. 그래서 즉 용납하기 어려운 현실 세계에서 자신의 정치적인 이상을 달성해야 하는 양면적 기로에 서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항상 갈등하고 있는 게 뭐냐면 절의와 공명심. 공명심은 뭔지 알지? 나의 이름을 널리 날리는 거. 그 사이에서의 번민, 고민하는 거지. 갈등. 김시습은 금오신화를 통해서 자신의 내적 갈등을 해결하고자 했다. 자, 3번. 그럼 우리 보자. 얘들아, 그럼 이 보기는 작가의 어떤 입장과 연관지어서 이 감상을 하게끔 이 글을 제시한 거겠지? 그럼 보기를 바탕으로 해서 윗글을 한번 감상해보세요 라고 했어. 자, 그럼 세상을 등지고 저리를 지키고자 했던 작자의 강직한 모습을 박생이라는 분신으로 그려내고 있어. 맞아 틀려? 맞지? 어떻게 보면 자신의 모습이 투영된 거야. 비현실적 세계의 왕의 의견을 통해 단종을 폐위하고 왕위에 오른 세조의 부덕함을 빗대어 비판하고 있는 거 맞습니다. 그쵸? 직접적으로 이게 막 비판하기는 뭐하니까 이렇게 이제 염라국의 대왕을 빗대어서 이걸 비판해. 자, 현실 세계에서 자신의 정치적 이상을 펼치지 못했던 작자의 삶이 비현실 세계의 왕에게 인정받고 있는 거죠. 아, 너는 진짜 이런 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하기 때문에 이 나라의 왕이 더 좋겠다. 어떻게 보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인 욕망이 이 작품에 녹아져 있는 거 맞아. 자, 근데 우리 보자 얘들아. 4번이 틀렸는데 왜 틀렸냐 볼까요? 비현실적 세계 체험과 현실 세계의 갈등은 절의와 공명심 사이에 번민하는 작가의 내면을 형상화시켰다라고 얘기했는데 언뜻 보면 맞을 것 같이 보여. 왜? 분명히 이 사람은 이런 삶을 살았다는 게 나와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 사람은 절의와 공명심 사이에서 번민하는 장면이 이 작품엔 안 나와. 왜? 자기가 염라국의 대왕이 되겠다라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 자신의 공명심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아요. 그쵸? 그래서 여기서 갈등하고 있는 게 여기서는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알겠지요? 그래서 얘는 뭘 선택하죠? 비현실 세계에서의 왕이 되고 있는 거를 선택함으로 해서 사실은 이 공명심을 실현하고자 하는 이 욕망의 이 관계를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야. 갈등하고 있는 장면이 안 보인다는 거지. 됐지? 자, 5번. 도덕과 예법으로 인도하고 직접 실천해야 한다는 비현실적 세계의 왕은 작자가 추구하고자 했던 이상이 투영된 인물인 건 당연히 맞죠. 자, 넘어가 볼까요? 자, B를 참고해서 꿈의 기능을 가장 적절하게 얘기한 건 뭘까요? 라고 했는데 자, 이 사람 종교 얘기하려고 하는 거 아니지. 부조리한 현실 세계 벗어나려고 하는 도피처 아니지. 삶의 허무 얘기하려고 하는 거 아니죠. 이거죠, 사실은. 현실 세계에서 느끼던 욕망과 갈등을 해소하는 출구가 되고 있는 게 바로 이 꿈이라는 걸 통해서 어디로 가? 염라국으로 가면서 얘는 실현하려고 하는 거니까 4번이 됩니다. 됐죠? 오케이. 한 편만 더 하고 끝낼게요. 야,
이거 소설 오늘 우리 긴 줄글로 되어 있는 거 내 편일 거니? 짤 많이 안 읽었네. 저희들 현대사 아니에요. 현대 끝났잖아. 그래요? 아, 그 책에 배치되어 있는 건 다 끝났고, 그 다음에 이제 국보교재 다음 주에 나오는 거 봐가지고 선생님이 선택해서 나갈 거야. 걱정하지 마. 걱정은 안 하는 건 아니겠지만, 연습 좀 꾸준히 좀 해. 3월 모의고사 잘 봐서 와야 된다, 얘들아. 3월 모의고사. 그리고 다음 주에 정기평가가 어려울 것 같다라는 예상이 드는데, 옆에 있는 선생님이 막 또 지금 오바라고 있어. 애들 막 난리 날 것 같아. 저 선생님 항상 그 걱정이 많아. 참 희한해. 난 성격이 걱정한 성격은 안 되고 솔직히 내일 아니면 걱정이 잘 안 돼. 니네들이 시험을 못 볼 거라고 걱정을 한 번 해본 적이 없는데 저 선생님 막 안달붙더라 못하는 거야. 희한하지요. 그러니까 학원 일이 온통 자신의 고민의 80%인 것 같아. 난 내 고민의 80%는 거의 드라마 걱정인데. 얘들아 서동지죠, 서동지. 쥐야 쥐. 얘는 우화예요, 우화. 그러니까 우화 소설이고 우화 소설인 동시에 송사 소설입니다. 송사가 뭐예요? 재판과 관련된 소설이야. 그리고 이 작품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조선 후기에 어떤 사회상이 반영되어 있다라고 보는 거죠. 사회상을 반영했다라는 이 작품으로 이해를 했을 때 여기서 등장하고 있는 이 서대주라는 인물은 조선 후기에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신흥 세력. 그러니까 그 당시에 신흥 세력이라고 얘기하면 이제 자본주의가 유입되고 있는 과정에서 등장하게 되는 뭐 우리가 이제 뭐라고 해야 되니 중인들, 그 성공한 사람들 이제 돈을 가지고 조금 부유하게 된 계층들 이런 신흥 세력이라고 보면 되고 여기서 말하고 있는 여기서 이제 다람쥐는 어떤 인물이냐면 이제 몰락한 양반. 그러니까 몰락한 양반들을 좀 비틀어서 이제 풍자하려고 하는 거죠. 몰락한 양반. 그러니까 우화의 목적은 보통 이제 풍자야. 목적이 비틀어진 어떤 이 몰락한 양반들을 풍자의 모습, 풍자를 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소설이다. 그러니까 동물을 의인화시킨 거지.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여기서 의인화시켜 있는 의인화. 자, 서대주는 중국 구릉산이 구궁산 토굴 속에 살면서 종족을 거느리고 살다가 큰 공을 세운다. 서대주는 황제로부터 벼슬을 제수받고 잔치를 베풀어 서류를 초대합니다. 쥐무리를요. 자, 이때 근데 다람쥐도 이제 자기도 쥐니까 다람쥐는 자신의 딱한 사정을 호소하여 서대주에게 음식을 얻어가지고 돌아가고 다람쥐는 그것으로 근근히 생계를 연명하다가 겨울이 찾아오자 다시 서대주를 찾아가 구걸을 해. 한마디로 얘기하면 계속 도와달라고 했던 사람들은 계속 구걸을 하게 되지요. 근데 얘가 이제 그러나 서대주가 종족의 형편을 들어 거절하고 이에 앙심을 품은 다람쥐는 송사를 하니까 배은망덕한 인간인 거지. 이 다람쥐는 배은망덕. 은혜를 저버리는 그런 인물로 등장을 한다. 자, 다람쥐. 허리를 굽히고 머리를 숙이며 형조를 따라 백호궁 앞들에 이르니 천우 좌우의 위엄이 범상치 않으니라. 여기서는 백호궁이면 이제 호랑이. 호랑이가 이제 심판을 보는 사람이야. 감히 우러러 쳐다보지 못하고 숨을 나직히 하여 복지 대령하였더니 이윽고 전상에서 형보 관원이 나와 소지를 빨리 올리라 하니까 소장 빨리 올리래. 다람쥐는 품속에서 일장 소지를 내어 받들어 올리는데 백호상군이 그 소지를 받아본 즉 사연에 말하기를 화도산 낙서동에 거하는 다람쥐는 다음의 일로 이모저모 고하나이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제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갖다 고에 바칩니다. 신은 본디 낙서동에 사서 자라 천성이 어리석고 마음이 졸직하온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기는 이제 아주 그냥 천성이 어리석고 그냥 겸손하게 표현한 거 자기를 이렇게 낮추어서 항상 굴문을 나오는 바가 없고 밖으로 강 건너 친척이 없으며 오척의 동자도 없대요. 한마디로 혈혈단신이래요. 혈혈단신. 아무도 없대. 미천한 계집과 약한 자식으로 더불어 낮으면 하나님 자기는 자식하고 이 부인밖에 없고 초산에서 나무를 베며 사냐에서 밭을 갈고 지금 막 호흡이 길어요. 만연처럼 되어 있으니까. 밤이면 탑곤의 자리를 치며 패택의 신을 삼고 그냥 산속에 우거져 있는 곳, 그러니까 숲에서 들짐승이 숨어 살고 있는 곳에서 그냥 의신해서 살고 있대. 그 다음에 이제
결국은 이제 숲속에서 자기는 이런 식으로 은둔 생활을 하고 있는. 그 다음에 이제 추나에 사약하며라고 얘기했지. 골사를 캐서 먹는데. 추동엔 독서하며. 동서를 분간치 못해.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기는 추나투동 여기서만 있기 때문에 분간도 못해. 어디가 동서만 보기지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세상 문자 모르는 거랑 똑같은 거지. 그러면서 만수천상 깊은 곳에 꽃을 보면 그러니까 얘는 이제 세월 가는 것도 모르는 거지. 왜냐하면 산소에 묻혀지는 거니까. 그래서 꽃을 보면 봄이려니, 그 다음에 잎을 보면 여름이려니, 뭐 이러고 산대. 꽃을 보면 봄철을 짐작하고, 잎을 보면 여름을 깨닫고, 낙엽으로 가을을 양도하며, 서리와 눈이 내리면 겨울임을 알아. 자, 문호에 명철 보신으로 일삼고. 자, 뭐 한마디로 자기는 이 산속에 묻혀 있으니까 뭐야? 개정하는 것도 알아? 몰라? 모르는 거지? 그래서 자기는 이런 식으로 이제 자기를 이제 뭐하고 지키면서 살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청운의 공명을 기약지 아니하여 부귀를 뜻하지 아니하고 또 자기는 공명도 기약치 않고 부귀도 뜻하지 않고 천수만복의 열매를 거두어 양식을 삼고 하루하루 재산을 계산하옵더니가 한마디로 근근히 하루하루 먹고 살았다 이거야. 자기는 이렇게 소박하게 아무 욕심 없이 아주 착하게 살던 나약한 다람쥐입니다. 굉장히 자기를 이렇게 낮추어서 표현을 했어. 그런데 뜻밖의 지난달 보름에 903 8궤동에 거하는 서대주, 벌써 놈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니까 서대주를 지금 고발한 거죠. 노목지 수십 명을 데리고 한밤중에 신의 집에 불문곡직 묻지도 않고 돌입하여 천봉만하게 흐르는 날방과 높은 동호리와 험준한 골짜기에 떨어진 잣을 천시만고하여 주우며 거두어 비바람이 치고 눈 오는 추운 겨울날에 깊은 엄동을 보정고자 저축하온 양미 수십 녀석을 탈취하여 가며 오히려 산을 무수히 난타하온즉 신의 슬픈 영세는 땅 없는 외로운 망량이라. 망량 이런 말 몰라도 돼요.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냥 도깨비,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기가 이제 무의미한 존재가 돼버렸어 이런 얘기야. 어려운 단어니까 그냥 기억하지 마. 알겠지? 막막한 세상에 호소할 곳이 없는 거로 극히 원통하여 한 조각 원정을 지어가지고 엎디어 백고상군 밝은 다스림 아래 올리옵나니 신의 참상을 살피신 후에 능력을 바라사 이 같은 서대주 놈을 성화창에 빨리 불러들여가지고 엄영으로 충이 다스려 찬약한 신의 약탈된 양들을 찾아주옵소서. 뻥치고 있는 거죠. 다람쥐씨가 뺏겼대. 혈혈난 신으로 의지할 것 없는 잔명이 한을 품고 억울하게 죽는 일이 없게 하옵심을 천만 배로 상군주 천문만 바라나이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제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나의 빼앗긴 이 음식을 다시 되찾아주세요. 백호상군이 일기를 마치고 제사를 불러와 대개 만물은 경중을 알고자 할진데 저울만 같은 게 없대.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거는 가볍고 큰 거를 재기 위해서 저울만한 것이 없대. 그러니까 공명정대하게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이쪽만만 들을 수는 없다. 그걸 빨리 누구 불러와라? 서대주 불러와라. 성상의 바로로 그릇됨을 알진데 양쪽의 말을 들을만 같음이 없나니 한쪽의 말만 듣고 자 어떤 게 옳고 그르다라는 것을 가벼이 판결치 못할지라. 소진의 말로써 진나라를 배반하며 어찌 옳다 하며, 그러니까 이거는 고사지. 고사를 인용해서 야 소진의 말만 듣고서 진나라를 배반하며 어찌 옳다 할 것이며 장이의 말로써 진나라를 섬기며 어찌 그르다 하리오. 양쪽 말 다 들어봐야 된다 이 얘기인 거야. 자 그래서 고사를 이용해서 야 나는 공명정대하게 판단할 거니까 일단 서대주를 데리고 와봐. 소장 남쪽의 말을 같이 들은 연유회야 종행을 쾌히 결단하리니 다람쥐는 우선 오고로 내리고 서대주를 즉각 잡아와서 상대한 연유회 가히 밝게 분변하리라. 굉장히 공명정대한 인물인 건 맞는 것 같아. 그치 일단은. 자 근데 이제 오소리하고 너구리가 이제 형졸입니다. 얘는 이제 중간관리자 정도 된다고 생각하면 돼. 중간관리자. 근데 사실 이 중간관리자들이 아주 문제죠. 사실은. 세상에서 제일 문제인 것들은 요것들이야. 이 얍삽한 새. 열받네. 차라리 그 위에 있는 애들은 어떻게 보면 모를 수도 있어. 근데 이 중간에서 이거 뭐라고 했지? 분탕치고 장난치는 일 있잖아. 그때 이제 가봐야 되라. 서대주를 빨리 잡아 데려가라 분부하니 두 짐승이 이 명을 듣고 나올새 오소리가 너구리한테 스레쩍 일러. 야 내가 들으니까 서대주 재물이 많음으로 심히 교만하네. 우리 매양 괴약히 알아. 벼르던 반 이러니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면 야 얘한테 좀 뭐 좀 뜯어내자 이거야. 얘 돈도 좀 많다고 하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럼 결국은 이건 뭐냐면 학업관리들의 어떤 타락상, 학업관리들의 타락상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이제 대표적인 인물인 거죠. 오늘 우리에게 잘 걸렸어. 이놈을 잡아 우리를 괄시하던 일을 분풀이하고 또 서지훈은 서대주가 정말 이 사람한테 뭐 나쁜 짓을 한 건 아닌데도 이 사람이 일단 재물이 많다라는 것 때문에 이 사람한테 약간은 조금 더 이런 거지. 배가 아픈 거지. 야 이번 잘 걸렸다 저 새끼야. 고통 좀 먹이자. 이준태 이런 심보. 니네 때도 그럴까? 니네 때도 만약에 권력을 잡고 권력 욕심도 없지 니네는 근데 참. 김건혜 권력이 너 정치 욕심 있냐? 너 정치할 것 같아 나중에. 저 대통령 후보 누구인지도 모르는데요. 너희는 몰라도 되죠. 선거권도 없잖아. 알아서 뭐해. 라고 하면 안 돼. 정치적인 걸 관심을 가져야 되는 사람이 돼야지. 그렇다고 해서 있잖아. 기동량으로만 공부하지 말고 직접 이제 좀 이렇게 판단을 해봐. 막 여러 가지 정황 좀 신문도 좀 보고 두루두루 봐. 조중동만 보지 말고 한겨레도 보고 경향신문도 보고 두루두루 보는 거야. 진짜 희한하다 이거. 신문 볼 때마다 그 신문사에 따라서 사설이나 이 위에 있는 이 표제가 다른 거 알죠? 이거 신문의 어떤 그 개인 그 신문사의 입장이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달라. 그래서 여러 가지 신문 읽어봐야 돼. 한 가지만 읽어보게 되면 편향적인 생각을 하게 돼. 할아버지들은 요즘 이상한 걸 들으시는 것 같아. 뭐 서울의 소리 이게 뭐야? 뭐 그거 알아? 우리 아들 지난번에 위험한 발언 한번 했잖아. 할아버지가 얘기하더니 우리 할아버지 아무래도 일된 것 같다고 얘기했잖아. 아니 근데 진짜 야 초등학생이 들었는데도 너무나 엄청난 얘기를 하니까 오직했으면 그 얘기를 했겠어.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할아버지 진짜 일된 것 같아. 내가 그러니까 너무 웃겨가지고 왜 그렇게 생각을 했더니 아니 자꾸 전쟁 난다는 얘기를 한대. 그 근거가 전쟁 정말 날까? 근데 우리가 너무 경각심이 없는 건가? 너희들 그 생각해? 전쟁이 날 수도 있겠구나라는 그런 그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느낌이 들어? 근데 아니래. 어른들은 그런 공포감이 좀 있는 거야. 전쟁을 겪었던 세대는 약간 그런 공포감이 있더라. 나는 근데 그런 생각 전혀 안 해거든. 아 무슨 전쟁이다. 이게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그치? 내가 이상한 건가? 모르겠어. 이게 약간 시대적으로 균형이 달라. 어쨌든 자 오늘 우리에게 걸렸는지라 이놈을 잡아 우리를 괄시하던 일을 분풀이하고 이거 입에 찍힌 거 이거 녹화 남을 텐데 어떡하지? 걸면 누가 보겠어요, 그치? 사실 이거 올리긴 하는데 누가 거의 안 볼 거야. 야 이거 보는 약간 진짜 이상한 애다. 야 솔직히 말해서 이거 끝까지 보냐? 너 여기서 들고 나는 거야 너? 내가 어떤 질문으로? 필기일장 한번 보여드려요. 뭘? 지난주 거. 아 그래? 네. 일단 검사할게. 네. 저 선생님 믿을 수가 없어. 은근히 막 웃으면서 넘어간다고. 나 쟤한테 잘 넘어가. 우리 약간 우리 아들 같은 놈이라고. 뺀질뺀질 거리면서. 자, 이게 봐봐. 그러면서 우리 수백량 아니면 별탄고 놓지 말자 이런다. 하고 둘이 약속을 정해. 야 이거 서동지점 같은 경우가 의외로 모의고사에 되게 많이 출제가 됐었거든. 근데 의외로 애들이 되게 많이 틀려. 무슨 말인지 몰라요. 쟤들이 왜 싸우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야. 말이 조금 어렵고. 근데 정확만 좀 기억하면 돼. 왜냐면 여기서 호호탕탕 나오지. 이런 것들. 호호탕탕한 기분을 바로하고 얘기는 맹렬하여 바로 구궁산 팔계동에 이르러 톡을 밖에서 소리 높여 부르며 가로되 서대주 고소를 당하며 백호 상군의 명을 받아 패자를 가지고 잡으러 왔나니 서대주는 빨리 나오고 지체 말라. 독촉이 성화 같은지라. 이게 그 종들이 이 말을 듣고 혼백이 흩어져 버리는 듯 놀라서 급급히 들어가서 서대주께 연유를 구할세. 서대주 호흡이 급해지고 땀이 배어 틈을 적시는지라. 모든 쥐들이 이를 보고 눈을 둥글게 두 귀 발록발록하여 허둥지둥. 자 이게 나오지. 이거 음성선정어도 쓰였어. 서대주가 말하기를 너희들은 놀라지 말라. 옛말에 일렀으되 칼이 비록 비술하고 죄 없는 사람을 해치지 못한다 하였으니 우리 본디 죄를 범한 바 없는지라. 무엇이 들어오리요. 이나여 자손과 노복지를 데리고 톡을 밖으로 나오니 자 노소리가 너구리가 서대주 나옴을 보고 의기양양하는지라. 서대주는 오소리를 보고 흔연히 웃어 가로되 오 별감은 그 사이 평안하셨느뇨. 나는 충남 절벽 한 곳에 토구를 의지하고 그대는 천복만왕 절충처에 산군을 모시니 우리가 유연의 길이 다른지라. 마음은 항상 그윽하나 승한 접사는 귀한 손님
이렇게 뭐 하는 것처럼 우던걸 만나 뵙는 일이 거의 이제 부득이 아닌 뭐래 오늘 관고로 말미암아 누추한 고에 왕림하여 의외로 자 청안이라는 건 이제 뭐라고 해야 되냐 뭐 별 얘기는 아니고 이제 뭐라고 해야 되지 단어 생각나 응? 반가운 사람들을 이렇게 맞이하는 눈초리 청하는 대안이 패자 예차는 서서히 수작하려니와 좀 서서히 수작하려니까 수락할 테니까 일배 여기 와서 조금 우리 술이나 조금 한잔 박주 잠깐 나누기를 바라오니 허락하면 어떠셔? 여기 와서 약간 되게 접대하겠다는 거죠 사실은 이때나 지금이나 이제 접대 문화가 있었던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오소리는 본네 마음이 근데 오소리가 아까 처음에 사실 부추긴 거 맞잖아 근데 오소리가 은근히 이제 순진해 조금 순해요 그래 코 넘어가는 거야 아까 분명히 단단히 챙기자 해놓고서 그래? 들어가자 그래서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서대주의 대접이 심히 간호함을 보고 처음에 발발하던 마음이 이거 봐봐 되게 단순한 거죠 얘들아 조금 이렇게 대접했더니 춘산에 눈 녹듯이 그래? 하면서 이렇게 쑥 내려가 야 이거 뭐 이게 단순한 사람이 있어 서대주더러 말하기를 우리 백호상군의 명을 받아 서대주와 다람쥐로 더불어 재판코자 하여 빨리 잡아오라 분부지어가니 그때 이제 서대주더러 말하기를 빨리 행함이 옳거늘 어찌 조금이나 지체하리요 장자 주입 말하기를 오 별한 말 별간 말씀이 옳은지라 어찌 두 번 청함이 있으리오마는 성인도 건도함이 있나니 원하건대 들고 들어가기를 청하니 너구리는 너구리는 좀 더 음흉한 동물이라 심중을 생각하되 많이 들어가는 경우에는 죄인 다루는데 거북할 테니 정신을 차려야 한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기 마음을 좀 숨긴 상태에서 뭔지 알지? 이거로 좀 대접받고 나면 마음이 이제 흔들릴 수 있으니까 기왕 뇌물을 받을 바에는 어떻게 하겠대? 톡톡히 실속을 차려야 한다라고 이제 얘기한 거야. 얘는 조금 더 영악한 거지. 소매를 떨치고 거짓으로 말하기를 노한 척한 거야. 관량은 쥐어가고 갈 길은 멀고 나를 일배박주에 팔려 형장이 이 몸에 돌아오는 것을 생각지 못하는가? 나는 굴 밖에 있으리니 빨리 다녀오라. 한마디로 얘기하면 위험한 척하는 거죠. 위험 있는 척. 하고 말을 마치며 나와 숯불 사이에 앉아 종시 들어가지 않는지라. 자 서대주 이 말을 듣고 오소리더러 너구리를 청하라 권함에 오소리가 이제 나가서 이제 너구리한테 이제 이끌고 가로대냐. 서대주 이처럼 간청하는데 어찌 차마 거절하냐? 잠깐 들어가서 우리 동정을 좀 보고 오자. 이런 거죠. 너구리가 말하기를 그러면 전례는 어찌한다 하느뇨? 오소리가 너구리 귀에 대고 대강 그저저저만 한 거죠. 너구리 그제서야 오소리와 더불어 가니 화려한 누각이 굉장한지라. 굉장히 성공한 거야. 정강에 올라 서대주와 더불어 자정후에 다람쥐 송사한이를 두어 마디 수작하더니 얼마 안 되어 안으로서 주찬이 나오는지라. 잔을 잡아 서로 권할세 수십 배를 지난 후에 장자지가 화강 모반에 황금 20냥을 담아서 서대주 앞에 들여 서대주 황금을 가져 오소리 앞으로 밀어놓으며 뇌물 바치는 거죠. 이것이 대접하는 예는 아니나 서로 정을 표할 것이 없음에 마음에 심히 부정한 고로 소소한 물건으로 예정을 표현하니 두 분 별감은 혐의치 말고 나의 적은 정성을 거두소서. 오소리가 웃으며 말하기를 서대주의 간대함이 감사하던 중 이같이 후의를 끼치시니 받는 것이 온당치는 못하오니 감히 물리치지는 못할지라. 그러니까 한마디 얘기하면 거절한 척 하지만 결국 보니 그러나 서대주는 조금 더 염려치 말고 다람쥐가 결손케 되면 내일 재판할 때 우리들이 집장할 터이오니 어찌 다람쥐를 중재하여 서대주의 분풀이를 못하리오 하고 인하여 서대주와 더불어 떠나리라. 그러니까 뇌물 준 거야. 백냥이야 뭐야 아까. 자 밑글 서술상의 특징 적절하지 않은 거 볼까? 아까 고사 인용한 부분 봤지? 하긴 했지. 음성 상징어 여러 번 쓰였지요. 자 언어유희 사용하고 있는 거 나왔어요? 나왔는데? 나왔지? 언어유희. 그 다음에 우의적 표현을 통해 문제의식을 간접적으로 제시해. 그런데 얘들아 비유적인 표현을 사용하여서 인물의 성격을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게 아니라 인물에 처한 상황. 이 사람이 그 다람쥐가
자, 혈혈 단신이고 어쩌고 저쩌고 나오지? 그래서 각 인물의 성격을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 요거를 볼까 얘들아? 이 관점으로 윗글을 감상한다라는 얘기는 문학작품엔 당시의 시대적 이념이나 사회적을 반영을 하고 있다라고 했겠지? 이건 이제 반영론적 관점이야. 즉 창작 당시의 현실 세계를 모방하며 재구성하기 때문에 우리는 문학작품 감상을 통해 창작 당시 사회의 세태와 관습뿐 아니라 인간관계나 사회적 위계, 지배적 이념 등에 대한 가치관을 확인할 수 있대. 따라서 작품에 나타난 세계가 실제 대상 세계를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지를 주목하여 작품을 수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라고 얘기했어. 자, 얘들아. 의인화된 동물의 대화와 서술을 통해 사건이 진행됨이 흥미로웠다라고 얘기했었지? 이런 경우에는 대화와 서술을 통해 사건이 진행됐다. 얘는 이제 절대론적 관점이라고 볼 수 있겠지? 근데 다람쥐가 자신의 처지를 구구절절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니 안쓰러운 생각도 들었다는 거 보니까 얘는 이것도 역시 그 작품 속에서 나와 있는 절대론적 관점을 통해서 감상한 거겠죠. 신중한 산호상군의 모습을 보면서 판단한 일이 있을 때는 주관을 뚜렷이 세워야겠어 라고 얘기했지. 자, 서대주의 뇌물을 받아 오소리의 모습을 당시 부패 하급관리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이게 당대 사회지. 그 다음에 얘도 역시 성사스님을 알 수 있어 라고 얘기했어. 또 작품 속에서의 어떤 내재적 관점에 의한 작품 감상이라고 보시면 되고, 자, 우리 보자 얘들아. 윗글의 인물에 대한 평가를 적절하지 않은 걸 고르래. 자, 백고상고는 불편부당이라는 건 뭐냐면 한쪽으로 치우쳐가지고 생각하지 않겠다라고 생각하는 거니까 맞지요. 그 다음에 배은망덕한 인물인 거 맞지. 그 다음에 오소리가 약간 사리사욕을 채우는 인물인 거 맞는데 우리 4번 잠깐 보자 얘들아. 너구리가 자신의 뜻을 숨기는 것까지 맞아. 왜냐면 좀 오명한 구석이 있다라고 얘기는 했거든. 근데 이 사람이 교원영색이라는 거는 뭐냐면 이제 조금 이제 교묘한 말로 꾸미는 이런 행동을 얘기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상대방을 속이고 있는 건 아니야. 근데 다만 자기의 속마음을 드러내지 않을 뿐이지. 그래서 교원영색이라는 표현은 이 너구리에게 조금 어울리진 않아. 서대주는 경거망동하지 않는 인물인 거 맞겠지. 아니 4번 마지막. A에 나타난 다람쥐의 전략으로 적절하지 않은 건 뭘까요? 라고 했을 때 얘들아 자신이 직접 요구하는 바 직접적으로 제시했지. 그 다음에 자신을 낮추고 상대방을 높이고 있는 태도가 나와 있다. 그 다음에 서대주에게 입은 피해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거 맞지? 양식 다 뺏겼다는 식으로 얘기했고, 하지만 서대주의 평소 행실을 비판하고 있는 부분은 나와 있지 않죠. 그리고 자신의 어려운 처지를 통해서 동정심을 유발하고 있어. 자, 4번이 아닙니다. 여기까지 하시고 얘들아, 오늘 요거 모의고사, 야 잠깐만, 다음 주에는 모의고사 2편이 숙제야. 이거 숙제고 클리닉 다음 주에 수요일 목요일만 진행하니까 그날 등원하시면 됩니다. 그다음 그날 마무리할게요. 알겠죠? 준원이 난 줘. 어디가? 책 받아가야지. 그런 거요? 아저씨 아직 안 받았잖아. 잠깐만. 네. 뒤로 넘겨주세요. 없어요? 네? 그건 아니에요? 다음 주. 10번 다음 주 나가고 이번 주 요거 모의고사. 빨.